안녕하세요. 시대의 양심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입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ICBM급으로 추정되고 역대 최고 사거리다로 보인다. 자, NSC 전체회의 소집했고요. 발리공항 폐쇄 화산 폭발 때문에 그렇죠. 장기화될 것 같다. 심재철 국회 부의장 문재인 대통령 내란죄로 고발해야 한다. 민주당은 탄핵 불복하겠다는 것이냐. 자, 이 중에 봉도사 뽑은 실시간 검색어는 심재철 국회 부의장입니다. 17대 때 내 눈을 지팡이로 찌르더니 이제는 또 이상한 짓을 하셨네요. 허허. 자, 첫 곡 마이클 잭슨의 Bad, 심재철 Bad 듣고 가겠습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1부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미디어 오늘이에요? 네. 그럼 어제는 뭐 있어? 미디어 어제? 계속 오늘이죠. 네. 내일 미디어 내일 이런 거 없어요? 네, 일단 뭐 저희는 오늘만 보고 가기 때문에. 오늘만 보고. 네. 오늘도 인생이다. 그렇죠. 미디어 오늘이 박근혜 정부 당시에 네, 블랙리스트 매체로 오른 몇 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특강 가면 늘 그래요. 행복을 유보하지 마라. 네. 우리나라는 특히 청소년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조금 고통을 참아라 그러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순간도 인생 아니에요. 그럼요. 지금 이 순간 즐겨야죠. 네. 행복해야죠. 내일이 어떻게 될 줄 알고. 네. 그러니까 미디어 오늘. 네. 오늘 그렇죠. 내일 어떻게 돼? 미디어 내일은 없다. 뭐 그렇습니다. 네. 희망이 없는 데는 내일이 없으니까. 자, 손윤정님, 정상근 기자님 오늘 의상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색상이 잘 어울리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바지는 반바지를 입으셨는데. 반바지요? 네, 겨울엔 역시 반바지죠. 예, 네. 첫 번째 뉴스. 네, 북한이 오늘 새벽 동해상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예. 네, 지난 9월 15일이죠. 중거리 탄도탄을 발사한 이후에 76일여 만에 미사일 도발에 나선 건데요. 지난번에는 IRBM급이었었다 그러죠? 네, IRBM. 예. 네. 그리고 합동참모부에 따르면 북한은 새벽 3시 15분에 사인리라는 곳에서 동해상의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내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예. 한 1,000km 정도 비행을 했고요. 예. 네, 이 사정거리도 1,000km. 네네. 사정거리도 사정거리인데 이 최대 고도가 4,500km에 이른다고 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중에 가장 높은 고도라고 하죠. 이로 미루어 볼 때 이번에 쏜 미사일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그 시간이 새벽 3시 15분이라는 게 좀 애매하잖아요. 미국 시간 맞췄네요. 네, 그렇죠. 워싱턴 DC 시각으로는 오후 1시 15분. 이야. 네, 그 한참 일을 할 때인 거죠. 섬뜩하네. 네, 그래서 아마 이것이 대미과시용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사실 이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이미 어제 보도가 나올 정도로 한국하고 미국은 이미 징후를 포착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포착을 하고 있었고 이미 뭐 연료까지 다 주입을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보도로 나올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3만 곱해도 13,500. 네. 3.5를 곱하게 되면 16,000이 되면 워싱턴까지 도달한다는 거 아니에요? 사정거리 말씀하신 건가요? 예. 그 굉장히 장거리로 갈 수 있는. 그렇죠. 네. 고가 보통 3 내지 4를 곱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3만 곱해도 13,500이면 이미 서부권은 다 들어왔고 15,000 내지 16,000 정도 하게 되면 워싱턴까지 간다는 거거든요. 정상각도 발사하게 되면. 네네. 섬뜩하네요. 네, 굉장히 이게 대기로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다시 재진입을 하는 게 어려운 기술이라고 하는데. 예, 재진입 기술. 예, 이게 성공한 건지 아닌지는 아직 판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재진입 기술이 그때는 실패했다라고. 실패로 추정한다 그랬죠. 네, 실패로 추정했다라고 이제 규정을 내렸던 것 같은데. 마지막 탄착점에서 3개로 나눠지는 것 때문에. 네네. 그때는 실패한 것으로 이렇게 봤었죠. 네,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성공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건지 지금 한미가 지금 분석 중이라고 하니까요. 그렇죠. 네, 곧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인공위성 사진이 나와야지 이제 판단이 가능한. 네네. 일본 열도를 건너뛰진 않았네요. 네, 건너뛰진 않고 그래서 일본 열도도 건너뛰지 않으면서 그 시간도 딱 미국 시간에 맞춘 걸로 봐서 어느 정도 그냥 우리 또 이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그런 위협 정도 그 정도만 준 걸로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4,500km면 지난번에가 3,800km까지인가 올라갔었거든요. 네. 한 그때보다 700km 더 높이 올라간 거죠.
섬뜩해요. 예. 네, 어쨌건 뭐 많이들 불안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그 2분 만에 보고를 받았다고 하고요. 이에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 회의를 긴급 소집해서 6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문 대통령은 그 북한의 행위를 규탄하며 제재 압박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다음에 그 우리 정부가 이미 파악을 했고 대비 태세도 준비해 두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그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마시라 이렇게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뭐.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데 뭐 이전 정부와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불안감을 느끼지 마라. 우린 대비가 돼 그렇죠. 있다. 뭐 안보 장사할 생각 없다. 네, 그런 셈이죠. 네. 안보 마케팅할 생각도 없다. 네, 이전 정부에서는 이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를 했을 경우에 언론에서도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으로 대서특필이 됐었고. 일단 NSC 회의 소집을 안 했잖아요. 아, 그렇죠. 뭐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그렇죠. 경우도 많았으니까요. 안보실장 자전거 타고 다니고, 네, 김장수 안보실장 자전거 타고 대통령 찾으러 다니고, 대통령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버리고. 네, 그리고 뭐 보고 시간도 뭐 나중에 다 이렇게 세월호도 조작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이제 알 수 없는 일이었는데 어쨌건 지금 북한의 미사일 소식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네, 국가정보원이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를 막기 위해서 그 직전 국정원장인 원세훈 전 원장의 개인 비리 정보를 검찰에 팔아넘기려 했다. 네, 이런 보도가 얘기예요? 나왔습니다. 이 한겨레 보도인데요. 오늘 일면 토끼사로 나온 건데. 그래 한겨레 서영지 기자가 썼나 또? 네, 서영지 기자입니다. 맨날 특종이야. 그러게 검찰발로는 굉장히 빠르고 특종을 많이 하죠. 서영지 기자가 저하고 절친이거든요. 전국구에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네. 전국구를 왜 얘기해 이 아저씨가? 타 방송사가 아니어서 얘기했는데 안 되는 건가요? 네, 다시 좀 말씀드리면 이 국정원은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2013년 4월에 그 댓글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카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그 카드 이름이 속죄양 카드입니다. 속죄양. 네. 속죄양 카드죠. 어린 양도 아니고 좀 나이 들은 양인데 그럼. 그렇죠. 이게 뭐랄까 하여튼 일종의 제물로 이제 바치겠다 막 그런 의미가 되죠. 네. 누구를 바쳤어요? 그게 이제 원세훈 전 원장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렇게 검찰이 수사를 돌입을 했는데 검찰이 그냥 칼을 뽑았는데 아무것도 안 자르고 물러설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에도 쓸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검찰도 체면이 있으니까 원세훈 원장은 구속되게 해주고 그리고 그 국정원 기자 행복하세요? 너무 행복해하죠. 굉장히 재밌는 뉴스더라고요.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재밌는 뉴스. 그 원세훈 비리를 넘기고 그래서 이제 원세훈 전 원장은 구속이 되게 하고 대신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댓글 수사는 유야무야시키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플랜이었는데 그 한겨레가 확인한 것은 이런 내용이 담긴 국정원 내부 보고서였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그 원세훈 전 원장 개인 비리 사건과 병합해 수사하도록 협조하는 것을 전제로 빅딜을 모색해야 한다. 네, 그러니까 거래를 하자는 거죠 검찰하고. 자기들이 댓글 개입한 거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네요. 예, 그렇죠. 네, 이거 누가 봐도 잘못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조직적 개입으로 비화가 되고 그 직원들이 연루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이게 국정원 내부에서 이게 계획을 짰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작성된 다른 보고서에는 그 원세훈 전 원장 개인 비리를 먼저 터뜨렸을 때, 그때는 파장은 커질 수 있지만 이 속죄한 카드가 없어진다. 라는 분석을 했어요. 네. 이 사람들 되게 진지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 마련을 해두고 그 중에서 이제 딱 거래를 하자는 거였는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 정권을 치자. 그렇죠. 전 정권도 전 정권인데 자신의 전 상관을 그냥 개인 비리로 팔아넘기자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원세훈 원장이 그 안에서 무슨 평가를 받고 있었는지 알만하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국정원 직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법도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게 원세훈 전 원장이 취임해서 뭐 이전에 뭐 북한 정보 관련 업무들을 거의 사실상 정지를 시켜버리고 그렇죠. 뭐 댓글이나 달게 하고 만들었던 거잖아요. 이 국정원 자체를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좀 이렇게 의리 있어 보이진 않는데. 네, 어쨌건 이 속죄양 카드는 다들 아시다시피 실패했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이 이제 최동욱 총장이었고 수사팀장이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이다 보니까 이게 먹혔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 지난 26일 그 구속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하고 그 국정원 파견 검사였던 장호중 전 검사장의 공소장을 보면 국정원이 이런 빅딜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쨌건 접촉을 시도를 했던 것 같은데 망했죠. 원세훈 전 원장은 망했죠. 아시다시피 국정원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었죠. 기소가 됐고. 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었고요. 예. 기소가 있었고요. 그리고 속재양 카드도 결국 공개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2013년 7월에 원세훈 전 원장은 그 친분이 있던 건설업자로부터 예. 네, 공사 수주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5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예. 구속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전에는 검찰이 이 국정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을 하려다가 예.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중간에 개입을 해서 결국엔 이제 불구속으로 지내갔었거든요. 그렇죠. 기소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결국 선거법 위반을 네, 기소를 선거법 했잖아요. 위반으로 기사를 하는 대신 불구속으로 그러니까 이게 불구속에서 한 1단계 걸로. 작전이었네요. 이 그 속재양 카드로 1단계 그 디펜스를 딱 쉴드를 치고 이게 안 먹히니까 최동호 혼외자의 두 번째 카드가 나온 거네. 그렇죠. 이제 그때가 아마 2013년 10월쯤 9월쯤 이제 그때쯤이었던 걸로 그렇죠. 기억하는데 1단계 전략이 안 되고 네. 2단계. 옛날에 히틀러가요. 네네. 자기 방어선을 치는데 지금 독일이 어떨지 모르는데 1차 방어전은 세파드예요. 네. 세파트. 그다음에 2차 방어전이 도베르만. 3차 방어전이 뭔지 아세요? 모르죠. 로또아일러. 개예요 다. 아. 세계의 특징이 다 개예요. 네. 이 개만도 못한 짓을 한 거 이 사람들이. 네. 강력한데요 오늘. 예. 아니 그렇잖아요. 아, 네. 자기 방어선을 치기 위해서. 네. 근데 뭐랄까 하여튼 직전 상관인데. 오늘 네. 국정은 분명히 실드 쳤어요. 아까 억울한 점이 있겠다. 아니 뭐 원세훈 국정원장이 가가지고 조직을 예. 그렇게 망가뜨려 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 그렇다고 망가뜨릴 해서 때 자기들 저항해야지. 그렇죠. 국정원 직원들이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쨌거나 화가 잘못된 날 지시를 법을 하면 한데. 공무원들은 저항의 의무가 있어요. 아, 그럼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 국정원장을 팔아넘길 정도로 그렇죠. 네. 여기서 이 법률 사람들의 용어들이 정체를 알 수 있는. 법률 용어 딱 나오는 거예요. 그 잘못된 지시는 반드시 저항해야 돼요. 네. 그 블랙리스트 작성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국정원 직원들이 우린 모르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법률 용어가 나오잖아요. 무지는 면책 사유가 아니다. 뭐 국정원 직원뿐만 아니라 이제 군도 그럼요. 군에서도 이제 네. 사이버 사령부도 저항을 하지 못했었죠. 네. 예를 들어갖고 정상 기자한테 저 지나가는 사람한테 가서 저 사람 때리세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럼 네. 그걸 내가 왜 때립니까? 저항하잖아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본성에 충실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사회적 상식. 아유. 어쨌건 그때 원세훈 원장 있을 때는 열심히 복무를 하다가 하는 척하다가. 네. 그다음에 원세훈 원장이 나가니까 네. 그냥 이현희님. 그대로 갔다가. 국정은 엄청나네요. 원장까지 팔아먹는 것이 가능하다니. 아 정말 그래서 프로젝트 이름이 속죄양. 속재양 카드. 네. 속재양 카드입니다. 아유. 어쨌건 그렇다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도 걱정거리 만든다 그래서 걱정원이라 그랬잖아요. 걱정원. 아, 다음 그러게요. 뉴스. 네. 그 새 대법관으로 안철상 대전지방법원장과 민유숙 예.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 제청됐습니다. 아하 아주 독특해요. 네, 독특하죠. 안철상 그 건대법대가 나왔죠. 네, 건대법대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여성. 예. 그러니까 보통 대법원 대법관들은 예. 네, 좀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서울대 나온 50대 남성. 예. 네,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그 특징을 좀 깨고 네, 그렇죠. 다양성을 확보를 하면서 이 두 분이 굉장히 좀 오래 재판을 했던 좀 베테랑들이라. 예. 네. 민주숙 씨는 누군지 알죠? 지금 국민의당 문병우 의원. 예, 입만 열면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던 문병호 의원의 부인이거든요. 네네. 제가 문병호 의원하고 또 절친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네. 부인이에요. 그 이거 야당에서 뭐라고 얘기할까? 이것도 그 편파 인사라고 그럴까? 코드 인사. 코드 인사라고 그럴까? 네.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 인사했다고? 그러게요. 예. 네. 어쨌건 알겠습니다. 두 분입니다. 예, 이 두 분이 법원 개혁의 한 카드가 되겠네요. 네. 예, 일단 인사하세요 먼저. 네, 감사했습니다. 예, 자 촛불 정권 교체 원년 2017년을 보내면서 러브 FM 패밀리 콘서트 와일드 쇼를 준비했습니다. 와일드 쇼, 왜 와일드 쇼인지 모르고 거칠은 세상을 나가자. 자, 12월 15일이죠. 금요일 오후 2시 목동 SBS 1층 락 스튜디오에서 하고요. 진행은 제가 합니다. 출연은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 강력한 구국의 강철 이빨들 주진우 기자, 김영민 PD, 안민석 의원이 함께합니다. 자, 방청 신청 문자로요.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자, 앞에 프렌즈라고 써주시고 신청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당첨된 분들에게는 개별 연락드리겠습니다. 샵 1035. 자, 광고 듣고 저는 2부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거기. 정봉주의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아우 프로그램 이름이 뭔지 까먹었어. 삼변시대죠. 삼변시대. 자 2부 3변시대. 자 함께 하실 분 고구려를 대표하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자 신라를 대표하는 김태현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한번 또 빠져보세요. 또 한번 빠지고 나면 뭐 그냥 방송에서 그냥 뭐 없는 예. 사람은 그냥 아주 그냥. 인지도가 팍팍 올라가죠. 아 그렇죠. 예, 이름이 두 잠깐 번 빠지면 이제 아주 영원히 빠지는 거예요. 그러네. 자 신라와 백제. 예, 절대 빠지지 않는 박지훈입니다. 예. 생명이 다할 때까지 예. 삼변시대 계속하겠습니다. 이게 숙명이라고 받아들이는 전 거예요? 그냥? 숙명입니다. 이게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또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병우 네. 닮았네요. 똑같이 했습니다. 예. 자 조금 전 검찰에 출석한 우병우 전 수석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법정에 나와서 폭탄 발언을 쏟아냈고요.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거의 뭐 검찰에서 했던 얘기를 거의 동일하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예. 이제 언론 보도된 거는 지금 나와서 한 얘기가 보도가 된 건데 이제 사실 우병우석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이제 아들 꽃보직 논란이 하나 있었죠. 운전병. 그렇죠. 예, 코너링이 좋아서. 네, 코너링 그 요철 잘 넘고 코너링이 좋아서 뽑았다 그래서 온 국민을 한번 웃겨줬던. 예. 근데 이제 그 사건과 관련해서 본인이 이거 명백하게 특혜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왜 뽑은 거냐 이제 그 경찰 담당 이제 그 알아보니까 건강한 사람 뽑았다 이렇게 대답이 왔대요 처음에. 예. 아니 근데 우병우 수석 아들은 병원 치료도 많이 하고 입원 기록도 많은데 뭐가 건강하냐. 그러니까 이제 당황을 했나 봐요. 그러다가 결국 외압을 받았다는 취지로 답을 들었는데 예. 그대로 이제 뭐 진술을 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 그 사건은 유야무야 넘어가 버렸다. 근데 본인이 생각이 그건 명백히 특혜였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작년에 이제 특별감찰관실에서 이제 우병우석의 가족회사 정관과 관련해서 예. 이제 감찰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민정수석실에서 연락이 왔대요. 왜 하느냐 도대체 이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감찰을 진행하니까 드디어 이제 우병우석이 직접 전화를 한 거예요. 형 왜 그래? 이 둘이 친하거든요. 옛날에 연성 기수도 하나 차고 학교도 갔고 그다음에 옛날에 저희 어디죠? 경주지청에서 지청. 또 같이 90년도인가 같이 근무도 했고. 예. 92년도요. 네, 그래서 근데 왜 그래? 이석수는 공안 쪽이고. 그렇죠. 우병우는 뭐 길은 특수 달랐죠. 아니에요? 어릴 때는 이제 그러니까 같이 쉽게 말하면 예. 제가 보니까 우병우석은 자기 쪽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넣었는데 오. 갑자기 자기를 치려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러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좀 지나면 우리가 다 이게 잘 마무리해서 별로 문제도 안 될 건데 이걸 왜 구태여 감찰을 하느냐라고 전화를 넣었다. 그래서 이거는 불편해하고 약간 외압이라고 느꼈다 이런 진술을 어제 쏟아냈죠. 그래서 근데요. 오늘 포토라인에서 한 얘기 좀 소개해 주세요. 이게 제가 금방 말씀했는데요.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또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게 좀 글쎄요. 거기다 그 이게 얘기도 있네요. 지난 1년 사이에 포토라인에 4번째 섰다. 네 번째 섰는데 그 생략이 있어요. 다 빠져나갔다. 영장 다 기각시켰다. 뭐 이런 게 생략이 돼 있는 것 같고 숙명이란 받아들이겠다 하고 헤쳐나가겠다라고 하는데 글쎄 저는 이 말보다는 그냥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오히려 그냥 정답 있잖아요. 진짜 미안하다는 얘기 하나도 안 했네. 정답. 성실히 조사 받겠습니다. 예. 오히려 그거 하는 게 낫지. 이걸 헤쳐나가겠다. 또 한번 해보겠다. 그 말 자체가 사실 보는 국민들 하여금 예전에 작년 10월 달에 그 레이저 눈빛이라든지 그 팔짱 낀 모습이 또 상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약간 이런 생각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우병우 전 수석은 뭐 눈빛 뭐 레이저 예. 눈빛 쏘긴 했지만 어쨌든 원론적인 대답들을 했어요. 예. 뭐 그냥 조사 받고 오겠습니다 이런 식의 아무 논평을 할 수 없는 그 원론적인. 근데 지금 저 얘기 제 숙명이라고 받아들이고 헤쳐나가고 제 몫이라고 생각했다는 거는 약간 본인 입장에서 약간의 자신감도 있고 약간의 짜증도 좀 붙어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지금 처음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래야 너희 약간 아주 나쁘게 생각하면 아하. 너희들 할 때 하고 싶으면 해봐. 예. 나는 끝까지 갈 거야. 이거는 정치 탄압이야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런 생각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한테 상황은 안 좋게 돌아가긴 하지만 예를 들면 지난주에 전병헌 전속 영장 기각되고 예. 김관진 그다음 임관빈. 임관빈 예. 네. 그 두 분 다 두 사람 다 구속 적분이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적폐청산 이 수사에 대해서 검찰의 영장 청구에서 법으로 좀 제동을 거는 거다라는 관측은 있었어요. 실제가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있습니다. 아마 이제 우병우 전 수석 입장에서 보면 법원의 기류가 조금 바뀌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이번에는 나도 또 빠져나갈 수 있을 거야. 기류가 좀 바뀌니 이제는 내 얘기를 해도 되겠다라고 하고 저렇게 좀 강한 톤의 얘기를 작심하고. 한 것 아닌가라는 이제 관측은 가능한 거고. 예. 그리고 앞서 이제 백성문 변호사 얘기한 거에서 한 번 더 붙이면 이 우병우 전 수석과 이석수 감찰관 있잖아요. 예. 아, 형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거기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예. 전 그것까지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 예를 들면 박주민 변호사가 저랑 친한데 제가 박주민 변호사 감찰했다고 합시다. 전화해서 형님 뭐 합니까? 형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까지 하면 왜 합니까? 예, 이거는까지 저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근데 이것까지는 저는 한국사에서 할 수 있다고 봐요. 예. 네. 예? 전화 정도는. 근데 문제는 그러고 이석수 감찰 계속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 이후에 거기서 전화로 형님 하고 항의하는 게 끝난 게 아니라 국정을 동원해서 사찰을 했다는 의혹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전화한 죄가 아니라 그건 가십거리고 국정을 동원해서 사찰한 그 부분인 건데 예. 지금 추명호 전국장 그다음에 누구죠? 최윤수 이 차장. 차장까지 지금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우병호 전 수석을 소환을 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병호 전 수석이 지시를 내린 혐의를 증거를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나라는 그렇죠. 이제 관측은 가능한 건데 예. 실제로는 두고 봐야죠. 추명호가 그런데 큰 것 같아요. 예. 세 분이 이렇게 똑같은 평가를 내렸는데 네. 김태현 변호사 평가가 제일 가슴에 오고 찰져요. 같은 진영이니까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쪽을. 이유는 그거군요. 예. 약간 찰지다. 눈물도 보이면서 어. 아니 근데 약간 우병우 할 울컥하면서 때는 이렇게. 우병우 할 때는 예. 약간 또 레이저 사이 약간 나도 머리 좀 한 머리 하는데 경쟁심도 좀 있고. 대학교 동문입니다. 이 기회 하나 보내버리지 아예 우리 진영에서. 대학교 동문이에요. 동문이에요? 동문 선배들이에요. 다. 오. 그리고 잘 지금 이해하죠. 그러니까. 이게 보내버리면 우병우가 공천자 갈 자리 내가 가지 않을까? 똑똑해서 찰지구나가 아니라 진영이 비슷하다. 칭찬하면 일단 긴장해야 돼. 칭찬하면 긴장해야 돼. 그리고 이번에 지금 우병우석이 오늘 뭐 저렇게 비장한 각오를 내비치면서 들어갔지만 일단 오늘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건 최윤수 2차장이 검찰에서 좀 많은 걸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최윤수 2차장이 뭐라 그랬냐면 이제 계속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추명호 국장이 국장이 이제 국정원장 거치지 않고 우병우석에 직보하고 그 이제 뭐 사실 국정을 통해서 이제 사찰한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최윤수 2차장이 나 직보하는 거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추명호 국장이 우병우석에게 직보하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얘기 했어요. 알고 있었는데 그냥 알기만 했지 관여는 안 했습니다. 본인은. 나는 무죄다. 그러니까 쟤는 유죄다. 저 둘이 하는 건 내가 알고 있었는데 뭐 제가 거기에 대고 별다른 토를 단지는 않았습니다. 약간 이런 취지로. 하지 말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렇죠. 그냥 그래서 민족성 그런가 문제. 보다라고만 하고 있었다 정도까지. 그러니까 근데 지금 검찰은 사실 최윤수 2차장도 영장을 칠까 말까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살 길을 찾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본인이 살 길을 찾으면서 했던 진술들이 우병우석한테는 굉장히 또 불리한 진술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도 오늘 우리가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 국정원의 속성이라고 하는 게 속죄한 카드를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속죄한 카드, 속죄한 카드. 근데 빡빡했습니다. 좀 조금 녹록치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병우 수석 재판 받고 나오는 도중에 그 직후에 압수수색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였었거든요. 휴대폰 같은 거. 그건 약간의 쇼맨십 같아요. 검찰에. 지금 당장 그 휴대폰 압수한다 해가지고 얻을 증거는 사실 적어 보이거든요. 작년 11월에도 깡통이었잖아요. 그때도 깡통이었는데 지금 지금 그 이후에 좀 긴장을 풀고 이젠 좀 우병우를 그래서 어떻게 지금. 봅니까? 우병우 저기 김태현 변호사 선배입니다.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저는 그럴 일 없을 것 같고. 칭찬이죠? 다만 이제 들어오네요.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최윤수하고 이제 추명호의 어떤 진술 부분이에요. 그거를 갖고 지금 불러들었고 생각이 들고 불법 사찰이라든지 국정원법 위반인데 글쎄요. 똑같이 저번하고 똑같다 그러면 영장 발부는 좀 어려워요. 사정 변경이 좀 있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 이번에 수사 시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약간 빨리 끝나면 오히려 이거는 이긴 싸움이고요. 늦게 끝나면 우병우한테 유리한 싸움이 될 겁니다. 저는 이런-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근데 법원도 이제는 그 기각 어렵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건 뭐 알 수가 없죠. 그건 그거는 뭐 좀 별개로 영장은 가야죠. 별개로 가는 문제인데 왜냐면 우병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본인의 그 죄의 크기보다 혐의를 받고 혐의의 크기보다 사실 약간 괘씸죄나 이런 부분들이 그 좀 국민 있어요. 감정을 그렇죠. 아주 그냥 제대로 그럼요.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이 처음에 나올 때부터 레이저 안 쓰고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였다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었어요. 큰 차이는 없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거고. 그런데 아까 이제 전화기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하나 변수는 있어요. 저도 뭐 알 수는 없는데 언론 보도로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기 누구죠? 저 검찰에 있는 주요 간부 하나가 뭐 김모 차장이라고만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우병우 전 수석 및 그 변호인들과 수시로 통화를 했었다. 그게 이제 혹시 검찰 수사본부가 새나가는 건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법무부가 감찰 들어가겠다. 뭐 그렇죠. 했고요. 그러니까 지난 11월에 앞서서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아까 이제 봉도서 얘기하신 그런 부분들 긴장을 풀어놓고 전화하지 않았을까? 그 부분에 아마 그 검찰 만약에 간부랑 전화 통화한 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조금 상황은 바뀔 수 상황 있죠. 바뀌죠. 그리고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그런 법원에다 얘기를 볼 수 메시지를 있는 거죠. 확실하게 줄 수 있죠. 예, 그러기 때문에 그건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검찰에서 뭐 압수수색한 거 아닌가 싶고 예. 물론 그거 보도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약간 뭐 검찰에서 좀 쇼잉의 측면도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예. 보여주기식. 아마 네. 검찰은 휴대전화에서 보면 그 검찰 현직 그 간부와 예. 우병우 전 수석이랑 통화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병우석이요. TV를 보면서 네. 특이한 게 차량 압수수색하는 거 못 봤거든요. 처음 봤어요. 저도. 저 차량? 뭐 이동 왜 경로나 했어요, 이런 이거는? 이동 경로나 이런 거 확인하려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쇼 같아요. 네. 저는 그 이상합니다. 그거밖에 없을 것 이런 같은데. 걸 거예요. 내비게이션 네. 이런 거 추적해갖고. 근데 이제 저는 뭐 김태현 변호사도 뭐 그래도 뭐 이런 건질거리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셨는데 우병우석 표정이요 그 당시에 별로 놀라질 않더라고요. 자신만만하더라고요. 무슨 혐의로 영장을 발부하셨죠? 뭐 이렇게. 평상시부터 다 디펜스가 네, 되네. 그러니까 그게 아휴 이제 뭐 이걸 하든 말든 뭐 그래 해봐라. 약간 이런 표정이었어요 느낌이. 그러니까 나는 구속되면 사정이 많이 바뀌겠죠, 근데. 그럼 많이 바뀌죠. 근데 이제 뭐 여기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음대로 가져가세요. 약간 이런 표정. 뭐 네, 내성이죠. 내성이 됐어요. 진짜 작년 10월부터 한 1년간 검찰이 쫓은 사람이 과연 1년 한 명만 쫓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 와중에 포털에 4번 섰죠. 영장 2번 기각됐죠. 본인 입장에서는 진짜 나는 어떤 식으로도 막을 수 있다라고 지금은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게 무너지는 순간 저 정도의 사람이 오히려 더 잘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한번 무너지면요. 봉도님 잘 알겠지만 무너져보지 않았잖아요. 계속 조사받으면. 맞습니다. 아유 그냥 차라리 징역 가고 말지 이런 툭 놓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예. 거예요. 예, 지금도. 근데 저는 우병우 전 수석은 그 놀 사람은 아니라고 봐요. 눈빛이나 말투나 이런 거 그때 봤을 때 그렇게 놓고 할 사람은 아니고 아까 뭐 이거 숙명에다 헤쳐나가겠다는 얘기를 봐도 해봐. 아 이게 예. 흑수저 출신이어서 예. 멘틀이 좋아요. 네, 멘탈이 강해요. 멘탈이 그래서 좋아요. 아마 끝까지 투쟁을 할 것 같고 법정 투쟁을. 근데 저는 그 차량 압수수색은 이건 좀 상상력인데 아마 검찰에서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우병우 전 수석이 우리가 알고 있는 휴대폰을 하나를 더 쓴다면 차 안에. 그거 어떻게 두겠어요? 아니 그러면 안 보이는 데서 압수수색을 하지 그 보이는 데서 그 그게 보이는 그런 이상하잖아요. 부분들은 약간 이제 언론의 대프레스용이라는 건 제가 그건 당연히 있는 건데 그게 나는 이해가 어쨌든 안 실질적인 효과는 거둬야지 뭐 그거 하려고 뭐 프레스용으로만 그렇죠. 하긴 하겠어요. 아니, 뭔가 그렇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차량에서 대포폰 같은 게 그렇죠. 차량에 나올 하나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우병우 전수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전화 차에서 이동하면서 할 때 차에 있는 전화 꺼내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가능성. 만약에 저도 비밀스럽게 전화를 하는 대포폰을 가지고 다니면 저도 차에다 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니 가능성인 그 거죠. 대부분의 그 약간 부정한 행위를 하는 남편들이 차 안에 핸드폰을 뒀다가 걸렸고 부부싸움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경험이세요? 경험이요? 왜 부정한 행위를 해요? 왜 부정한 행위를 그렇게 해요? 말씀하시길래 제가. 블랙박스 뭐 블랙박스 아니, 뭐, 이런 걸로 많이 걸리고. 아, 이렇게 경험에 물어보는 게 입 누구죠? 아 최동호 혼외자. 네. 그거 보도할 때 눈빛과 비슷하네. 아 그렇습니까? 우병우 선배, 우병우 선배. 네, 오늘은 우병우 선배로 가네요. 우병우 같은 학교에? 그렇죠. 갔잖아요. 거기다 아, 이석수, 법대도? 우병우 뭐 다. 네, 예. 법대고. 법대고. 예. 직속 후배. 직속 후배죠. 아. 윤석열 검사장. 좋은 사람 말고 나쁜 사람 이런 거. 김기춘 실장. 진경준. 그렇죠. 다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이번에 영장 발부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백 변호사부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검찰은 영장 비율로 청구하진 해도 돼. 몇 프로? 저는 5대5. 5대5. 김태현 변호사님은? 저는 6대4로 또 기각될 것 같아요. 아 기각. 전 6대4로 발부요. 요번에 영장 저기 영장 그럼 쓰는 게 9대를 써요. 9대1요. 9대1로 이번에 발부 못 시키면 예. 검찰 진짜 체면 말이 아닙니다. 아 뭐냐 또 완전히 빠지는 거죠. 이번에는 저는 이번에 조사 끝나고 바로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왜 영장 이제 청구를. 6대4를 기각 말씀드렸냐면 검찰이 적폐청산 수사하는 그 라인들을 보면 굉장히 언론 플레이 잘해요. 제가 이게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필요하죠. 뭐 피의 사실 공표의 문제 생길 수 있지만 수사 사항이라 그래서 슬쩍 흘려서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없어요. 아. 그러니까 차량 압수수색을 딱 해가지고
그건 다 언론에 딱 이제 대포폰 발견 뭐 이런 게 근데 나왔어야 그 되는데. 이후에 뭐가 나왔는지에 대한 슬쩍 흘러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하나 못 잡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기각될 확률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추명호 국장과 최윤수 2차장 이쪽의 증언이 좀 강력하지 않아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 증언, 진술 증거가 얼마나 나왔는지 저희는 지금 확인이 아직 안 되잖아요. 일단 증거 인멸의 흔적은 김모 차장 검사와 증거 인멸의 흔적은 나오잖아요. 근데 법원에 강력한 메시지가 안 될까 그게? 그러니까 이제 저도 사실 우병우 수석이 이제 모든 국민들이 다 왜 우병우 수석만 구속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 사실 지금 나와 있는 내용 정도만 가지고 무조건 구속된다라고 말하기에는 저는 좀 부족한 것 같고 아까 뭐 박지훈 변호사도 사실 6대4라 그랬던 건 사실 박지훈 변호사도 5대5 미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9대 1입니다. 9대 1. 그러니까 처음에 던질 때 6대4라고 한 거는 예. 박지훈 변호사도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런 박지훈 정도로 변호사의 예측은 늘 틀렸어요. 항상 틀려요. 반대로 많이 가요. 그럼 제가 올려볼까요? 7대3으로? 7대3 기각? 근데 그래서 우리 듣는 청취자분들이 추명호와 최윤수와의 커요. 연관관계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추명호는 사실은 원래 기각이 됐다가 나중에 잡혀 들어왔거든요. 네. 많이 불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아하. 추명호를 토대로 해가지고 아마 최윤수도- 최윤수도 네. 마찬가지고 나왔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주 추명호 다 불어버렸어요. 제가 봤을 그러니까 때는. 조직의 이런 충성도 이런 게 높은 줄 알았더니 보니까 속죄양 어차피 그 사람은 누구를 하나 버리고 그렇죠. 가는 까지 하나 던지고 국정원 쪽이잖아요. 네. 결국 검찰 쪽까지 살릴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굳이 말하면 추명호 입장에서는 카드를 생각했을 때는 결국은 국정원 쪽이니까 검찰 사람들 지금 다 잡혀 들어갔잖아요. TF 네. 다 잡혀 들어간 게 추명호 진술이 큰 거거든요. 아마 우병우까지 얘기했지 않을까 보내고, 우병우 생각이 보내고. 다 보낼 것 자기 같습니다. 원장까지 팔아먹는 사람들인데 뭐. 속죄양 속죄양. 추명호 일이 된 김에 다 벌어야죠. 예. 자, 박근혜 전 대통령 걸석 재판 간단하게. 이거 뭐 그 많이들 우리 청취자분들 잘 알고 계신 그러니까 원래 불리하냐 사실 불리하지 않냐 그것만 좀 따져보면 좋을 뭐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좀 불리한데요. 예. 좀 예상 외에 그 좀 어제 상황이 펼쳐졌는데 재판부에서도 깜짝 놀랐어요. 국선 변호사들이 너무 열심히 해서. 오. 진짜 어제 뭐 재판부에서 요즘 좀 국선 변호사 다 열심히 한다 그러던데. 그리고 좀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사선 변호사들보다 낫더라고요. 일단 예를 들어서 태블릿 PC 관련해서도 구천수 딱 찍어요. 사선 변호사 누구 유영아? 뭐 그래 찍으세요 박 그냥 대통령 좀. 전에 이제 있었던 예. 변호사들보다 훨씬 나은 것 같은 게 예. 태블릿 PC만 관련해서도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최순실 거 아니에요 이거였잖아요. 그냥 예. 뭐 특별히 뭐 그런 게 없었는데 그 비용을 낸 사람이 최순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인데 김한수 전 행정관 원래 예. 본인이 사서 그렇죠, 최순실 그렇죠. 예. 그럼 김한수 행정관이 돈을 냈는데 그걸 최순실 씨 거라고 단정할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예리하네.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봐도 그런 쪽으로 의문점을 갖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걸석 재판이지만 오히려 덜 불리한 게 아닌가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도 해요. 근데 다만 이제 증인신문은 계속 진행을 해요. 피고인이 없어도. 증인신문을 하는데 이 대답을 못하지. 박 전 대통령의 뜻을 들어서 뭔가 해야 되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기록만 보고 질문해야 된다는 거. 이제 제일 답답한 그게 거죠. 사실 어찌 보면 국선 변호인의 좀 한계이기도 하고요. 예. 어차피 좀 지금 불리할 박 전 수밖에 없는 대통령 이제껏 와서 뭐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 그럼 낙서하고 뭐 이러다가 말 한마디 하고 그때부터 걸석을 지금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안 나오겠다라고. 그러니까 원래 있으나 마나 의미가 없었다. 뭐 그런 말을 제가 하기는 조금 그렇고 하여튼 예. 비슷한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선 변호사들이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의뢰인 박 전 대통령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지금도 제일 좋은 방법은 인정을 하고 양형을 다투는 게 맞거든요. 예. 그래야 뭐 무기라든지 그런 것들 막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하려면 박 전 대통령을 설득을 좀 해야 되고 여자 변호사 2명이 있어요. 예. 안 선임이 만나주잖아요. 선임이 세 된 번이나 이유가 언젠가는 다 만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걸석 재판 자체보다는요. 저는 접견이 안 되는 것도 문제라고 그렇죠. 봅니다. 접견 부분. 걸석 재판 자체는 어차피 법원에서 안 나왔어 괘씸죄 양형 더 높여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아니죠. 이 상황이 그리고 재판이 다른 사건들이요 뇌물 같은 경우도 이재용 부회장 사건이랑 연동돼 있기 때문에 예. 걸석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이제 접견 얘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검찰이 뭐를 질문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됐을 때 아닙니다까지는 할 수 있어요. 왜? 기록 보면 박 전 대통령 다 부인합니까? 그렇지. 그런 팩트는 뭡니까?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들어갈 말이 1차 없다라는 질문 거죠. 들어갔을 때. 모르죠. 왜? 박 대통령 속마음을 모르니까. 최소한 유영하 변호사는 박 대통령 속마음을 다 알고 어쨌든 박 전 대통령이 얘기하는 이 사건의 본인이 생각하는 팩트 그걸 들은 적이 있으니 그걸 가지고 적절히 변론을 녹여내면 되는데 지금 국선 변호사들은 그게 없으니까 오직 수사 기록을 보는 박 전 대통령을 부인하는 아닙니다. 사익을 취한 적 없습니다.
이거밖에 모르거든요. 그러니 제대로 된 변론의 한계가 분명히 있을 한계가 수밖에 변론이 없죠. 수밖에 못하는 없죠. 거죠. 예. 접견 안 하고 변론한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고요. 접견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을 설득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보십시오. 기록상 이것만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접견은 무조건 해야 되는데 저 끝까지 저거 접견 안 한다는 거는 저는 그게 박 전 대통령 오히려 불리하다 저는 생각이 예. 들어요. 접견해도 근데 인정 안 해요. 예. 박 전 대통령. 꽃 아니 유혹 아니 설득시킬 수 있다. 유혹은 아니, 무슨 박 전 아니 대통령 변호사들이 왜 가서 유혹을 해요, 논리적으로 지금? 유영아 변호사 말고 일반 변호사라면 저라면 좀 설득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박근혜 전 대통령 설득할 정말요? 사람 없어요. 아니 가가 논리적으로 법이 이렇고 증거가 이런데 당신 유죄입니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랬으면 아니겠습니까? 벌써 자백했을걸요.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겉속 재판 이 정도로 끝내고요. 자, 광고 듣고 3부 순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하소소소소고기. 정봉재 정치쇼 3부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정봉재 정치쇼 중에서 인기 순위가 가장 낮은 3변시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백성문 변호사, 박지원 변호사, 김태현 변호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장 낮다는 것은 우리가 좀 겸손해지려고 하는 거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그렇지만 그냥 높은 곳을 청취자를 받드는 한변시대입니다. 예. 국정 같았어요. 있어 국정. 보여. 국정 같았어요. 네네. 음제소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자, 김선미님, 박지원 변호사님 오늘 머리가 너무 겸손해요. 아침에 미사일 때문에 방송이 다 취소가 돼가지고 그 가발 분장을 벗고 못 오신 하고 거예요 오늘? 왔습니다. 예, 가발 벗고 왔습니다. 예. 자, 손흥경님 3변 시간 넘나 육해서 수요일이 기다려져요. 자, 수요일에는 이럴 때는요. SBS 방송국 정봉재 정치쇼 앞 3변시대 앞에 갖고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2부. 3부죠 3부. 네, 뭐죠? 전병헌 영장 재청구되나? 이야. 오,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수사 상황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전병훈 석과 관련해서 GS 홈쇼핑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예. GS 홈쇼핑은 왜 난데없이 또 웬 말이야? 롯데 홈쇼핑 얘기만 있었는데 오호.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롯데 홈쇼핑만 가지고는 영장을 재청구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나?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일단 첫 번째로. 뭔가 제보가 들어왔나 그럼? 들어왔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GS 홈쇼핑이 2013년도에 또 그 당시에 전병헌 그 당시 의원이었죠. e스포츠 회장으로 있을 때 예. 거의 1억 5천만 원을 후원을 했어요. GS 홈쇼핑이. 어떻게 해요? 1억 5천만 원을 후원을 했는데 이게 당시 그러니까 전병헌 전 수석의 압력 때문일 것이다. 라는 게 일단 검찰의 생각이고 1억 5천만 원 이렇게 쪼개기로 들어왔나요? 500만 원씩? 아니 이제 그 이제 e스포츠에 e스포츠에. 1억 5천에 갔는데 네. 근데 이제 이 1억 5천을 기부하기 전에 당시 전병헌 의원실에서 무슨 발표를 냈냐면 GS 홈쇼핑 소비자 피해 보상이 주요 홈쇼핑 채널 가운데 압도적으로 많다. 이런 보도 자료를 냈어요. 예. 이제 그리고 나서 기부를 받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뭔가 기부 안 하면 자꾸 이런 걸로 괴롭히겠다라는 뉘앙스를 준 게 아닌가. 그런 걸 기초로 해서 이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는데 뭐 그 뒤에 어떤 내용들이 추가됐는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전병헌 수석은 어쨌건 영장이 한번 기각돼서 예.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지금 일반적인 관측이긴 해요. 그래서 이런 걸로 추가해서 뭔가 혐의를 더 보강해서 영장을 재청구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예. 뭐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 전병헌 수석이 기각이 됐지만 어쨌든 이 현 정부에서도 불법 부정한 행위 있으면 우리는 칼을 대겠다. 네, 그렇죠. 그럼 아주 강력한 이미지는 줬잖아요. 강력한 오히려 이미지를 그리고 줬는데 정문 속을 떨궜잖아요. 더 현장을 뛰고. 강력한 이미지를 주려면 이제 최소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부분이 불구속이면 무죄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영장이 나오면 유죄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닌데. 아닌데. 네. 예. 그래도 구속이 안 되면 에이 또 봐줬네. 근데 원칙은 네, 원칙은 불구속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잖아요. 근데 이제 검찰에서는 그래서 한 번 더 칼을 대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칼을 대겠다. 네. 근데 이번에 칼을 대는데 또 기각되면 모양이 쫙 빠지니까 오히려 이걸 마중물로 해서 야당을 치고 들어가진 않을까? 오히려 왜냐면 야당 얘기니까 긴장하시잖아요. 벌써. 벌써 손 모으잖아요. 손 모으잖아요. 아니, 손에 이게 땀이 나고 한다 지금. 손 또 풀었어. 오늘 제가 지난주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난주 와서 이제 지난주 빠졌잖아요. 지난주 지난주 그랬어요? 네, 지난주 나왔고 지난주 나와서 제가 그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전병헌 전 수석의 그 수사 예. 그거에 대해서 저는 사사정가 딱 2개가 생각난다는 거죠. 전병헌 철계관으로 이어지는 이 정치권에 대한 예. 사정라. 육참골단 차도살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육참골단 차도살인. 그러니까 뭐 의도든 아니든지 간에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예. 그게 의도된 거잖아요. 어쨌든 정병원 수석을 내줬습니다. 예. 정병 수석이라는 사람이 이제 여기 불구속 된다 하더라도 이 정권 끝날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니에요. 못 써요. 못 써요. 예. 이게 버린 카드 완전히. 기관장으로도 못 나가요. 네, 완전 버린 카드입니다. 재보궐선거도 못 나가요. 아 그럼요. 예. 다음 공천도 쉽지 않고 거기 지금 김병욱 의원이 어쨌든 김병기. 죄송합니다. 예. 김병기 의원이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국정원 잘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어쨌든 국정원 출신인데 왜냐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국정원 출신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김병기 의원이 나름대로 이제 희소성이 있으니까 뭐 어쨌든 다음 공천에도 김병기 의원이 유리할 것 같고 어쨌든요. 그러니까 전병서 버린 카드라고요. 정무석을 버린 카드를 썼습니다. 그러면 뼈 내줬는데 살 내줬는데 뼈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도 야당에다가 강력한 사정 드라이브를 하는데 이 전병헌이라는 이 카드만큼 좋은 카드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모든 정권이 그래요. 항상 정권이 야당을 치기 위한 마중물로 뭐 썼다라고 그렇다기보다 봐도 육참 골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왜냐면요. 육창골단이 어려워요. 아니 그 이제 서울대 법대 우병우 후배들이나 아는 용어예요. 이거 처음 쓴 사람은 누구냐? 조국 민정수석이 당시에 새정치국민연합 혁신위원 할 때 육창골단이라는 말을 처음 써서 이 얘기가 정치권에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서울대 법대 같이. 아 그렇죠. 야서울 법사님.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예. 그다음에 차도살이는 그런 거죠. 어차피 전병헌 전 수석을 통해 가지고 그게 야당에 대한 다시 칼날이 번져가면 누가 맞겠느냐. 친박 실세 그룹들이 맞을 수밖에 없다. 근데 진짜 그럼 홍준표 전병헌- 대표 입장에서는 아유 그래 이렇게 정리되는구나라는 것들. 전병헌 의원 입장에서는요. 징역 사는 것 이상의 정치적 살인을 당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거의 사망 선고를 받은 거나 다름이 없어. 그러니까 무척 큰 아픔이 있는 거죠. 아, 그렇죠. 사실 전병석 입장에서 만약에 본인이 예. 진짜 억울하다면 이거는 어찌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정책 제거가 불가능한 상황 정도까지 갈 텐데 그러면 전병석 입장에서는 진짜 말 그대로 지금 계속 이 언론에서 얼굴 내비칠 때만 엄청나게 억울해 하시잖아요. 그럼요. 근데 지금 나오는 것들만 보면 이게 진짜 억울할 만한가에 대한 의문은 분명히 들긴 맞아요. 하는데 그것도 그래요. 예, 그래서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그 당시에 영장을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영장이 비서진들이 기각되면서 말이 바뀐 게 아니까 처음에는 전병헌 의원이 연루가 된 그게 것처럼 그 하다가 가능성이 제일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 진술 벌써- 증거 네. 위주로 갔다면 갑자기 증거는 없거든요. 예, 진술 증거만 가지고 있었는데 진술이 바뀌어버리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사실 GS 홈쇼핑을 또 압수수색한 게 지난주에 아, 예. 삼변 시대에서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영장 발부 가능성 또 영장 청구를 바로 해야 되는데 예. 영장 청구가 한 이틀 3일이 늦어졌거든요. 예. 긴급 체포도 바로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안 했는 거는 왠지 이 사건은 정말 쉬우면 쉬운 사건인데 뭔가 혼란에 빠졌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처음에 자신만만하게 아주 들어갔는데 자신만만했죠. 이게 확 바뀌어? 그리고 진술이 바뀌었나? 명찰을 뗐습니다. 예. 견장. 정무수석 명찰을 떼고 지금 돌아 명찰이 견장. 견장을 떼고 군대 갔다 온 돌아왔는데 사람 왜 이래 이게? 그 상황이었는데 영장이 바로 안 들어왔는 거는 뭔가 검찰의 수사에서 혼란이 생긴 게 아닌가. 아니나 다를까 아마도 추측컨대 그 전 보좌진들이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 홍준표 대표의 그 윤승모하고 똑같은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돈을 듭니다. 건넸다. 그다음 그러니까 기억이 나지 않나? 내가 받았다. 내가 받았지 우리 어른은 모른다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럼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검찰이 압박 수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한 게 법원 영장 발부 과정에서 보인 게 아닌가. 그래서 판사 입장에서는 이렇다면 뭐 증거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네. 그럼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냐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정보에 근거한 건 아니고 추정인 제가 거죠? 뭘 알겠습니까? 이게 변호사가. 그냥 추측하는 겁니다. 제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설득력 있어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설득력 있어. 대구분이 이런 그 설득 이런 그 추정을 하니까 그쪽은 배신자라고 욕을 먹는다면서요? 좀 고향에 가기가 좀 두렵습니다. 아니 김태현 의원 그 의원이 의원이 좋아요, 이거. 아, 여기 그 의대 나왔나? 아니 여기 김태현 갈 때 그 고향에 같이 가면 괜찮아요. 진영이 비슷해지니까. 예, 따라가든지 뭐 하든지 하겠습니다. 저기 예. 박지훈 변호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저라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아들을 바꿀 순 없잖아. 아들 요즘에 아들 얘기보다 저 얘기를 더 신뢰하신다는.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혼나고 맨날 박지훈 변호사. 그럴싸하다고 김태현 변호사 말이 항상 그리고 그렇게 말을 이게 하세요. 또 예. 그 스펙도 좋잖아요. 예, 우병우 예. 후배. 스펙보다는 네. 자 그런데 전병헌 어제 네. 한국일보 특종? 네. 그건 또 뭐예요? 야, 이게 참 재밌는 건데요. 이제 검찰에서 예. 구속영장 청구서라는 거를 이제 법원에 보내잖아요. 예. 이 사람 구속해 주세요. 어허. 그러면 이제 법원 안에 있는 이제 그 직원이 예. 요 구속영장 청구서 위에다가 고문 할인 있죠. 음. 그걸 꽝 찍어서
발부, 기각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 올려요. 판사한테 영장전담 판사한테. 그러면 판사가 발부를 할 땐 그냥 여기다 발부의 도장을 찍고 기각을 할 땐 기각의 도장을 찍어서 본인이 이제 쓰는 이유를 붙여가지고 이게 다시 검찰로 가요. 아, 그 원본이네. 그건 어떻게 조작할 수 그렇죠. 없는 그러니까 거죠. 근데 이게 참 묘한 게 예. 발부에 도장이 찍혀 있었는데 발부 예. 전병헌석 영장 발부에 딱 찍었는데 요거를 화이트로 지우고 기각에 찍어가지고 아, 이거 내려보냈다는 용지를 거예요. 다시 보내주세요.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없으니까 오호. 화이트로 지워가지고 내려보냈다는데 제가 영장 많이 하는 이제 지금 형사 재판 많이 하는 판사들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이런 경우가 있냐? 그랬더니 아니요. 자기도 처음 봤어요. 그러더라고요. 야. 거기다가 심지어 이렇게 중요한 사건인데 예. 하루에 한 건 영장실질심사하는데 뭐 여러 개 쌓아놓고 엉뚱한 데 도장 찍은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일단 추측은 제 영장 전담 판사의 추측입니다. 예. 정말 이게 단순 실수라면 자기는 믿기지가 않고 아마도 무언가 처음에는 발부 쪽으로 결정을 했다가 이제 본인 마음이 바뀌었건 뭐 어떤 다른 이유건 간에 기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병 영장전담 판사가 발부 쪽으로 결심을 했는데 무언가 어떤 이유로 이제 사정 변경이 있었다.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하다 이게 발부인가? 아니, 발부 했다가 아니야 기각이야. 요 가능성이 일단 제일 높다 이렇게 제일 얘기하더라고요. 높고 예. 또 다른 가능성 한국일보에서는 한국일보는 혹시 무언가 외압이 있었던 게 아니냐, 외압 법원 내 얘기를 외압 혹은 정치권의 외압이 있었던 게 아니냐에 대한 의문을 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단순 실수 가능성 없다고 봐요. 단순 실수 가능성 왜냐면요. 없다. 아. 이거 이 들으신 청취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국회의원 선거든 예를 들어서 우리 청취자분들은 일단은 김태현 네. 변호사한테 별로 이렇게 지지 보내지는 않아요. 아니 그렇죠. 네. 네. 좀 문자 올라나요 또? 네. 요즘 가리잖아요. 하도 욕이 많아요. 아니 올려주세요 그냥 뭐 딱. 네. 아니라는데요. 네, 어쨌든 네. 우리가 선거하러 들어갈 때 1번 찍었다 아니 지우고 2번 찍고 안 이런 하잖아요. 경우 없습니다. 네. 이걸 실수하는 거는 진짜 드문 일이에요. 뭐 물론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개 쌓아놓고 막 찍다가 발부 하다 기각인데 어이구 이럴 수는 있지만 한 건이었다면서. 이거 단 한 건인데 뭘 실수하기 실수 전 전혀 아니라고 보고 그러면 마음이 바뀐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역시 뭐 두 가지 마음에 바뀐 아니겠습니까? 요인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근데 있으니까. 마음이 바뀐 것도 두 가지다 이제 저 가능성을 저기 백 변호사가 지적을 해줬는데 두 가지다 제가 이제 반대 놓은 걸 드릴게요. 방송의 공정성을 위해서. 예를 들면 내가 마음이 바뀌었다. 발부했다가 기각. 그런데 이게요. 일반 형사재판 판결 쓰는 거는 형량 같은 거 마지막에는 바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합의서 들어오고 막 이러면 그래 뭐 실형하고 집행 예. 바꾸고. 그런데 이건 영장 발부입니다. 예. 심리 다 끝나 더 이상 검찰이나 변호사 서면 들어올 것도 없어요. 근데 초짜도 아니고 영장 서울 중앙지법 연장 정담판사가 발부 딱 하다 내밀까 하다가 아니지 하고 무슨 이유로 생각을 바꾼다? 이것도 좀 이상하고. 그럼 전화인데 지금 뭐 때가 어느 때인데 뭐 법원 고위층이나 정치권이나 뭐 청와대 이런 데서 야 기각으로 하지라고 전화한다. 그것도 사실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요. 21세기에 좀 분명한 건 분명한 건 제가 그 네. EBH하고 좀 알잖아요. 예. 그 많은 또 후배들이 있고 네. 절대 외압 없어요. 근데 그건 분명해요. 이거는 외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근데 두 가지다 아닌 논건 이런데 예. 또 반대 논거를 드리게 되면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리고 또 외압이라는 것도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없는 거니까 뭐 전화하는 거 예를 들면 예. 그러니까 제가 긍정적 부정 다 말씀드려 저도 답을 모르니까 아니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뭔지 이제 모르겠어요. 보통 3명 있잖아요. 영장 전담 네. 판사가. 네. 근데 이제 지금 국정농단 사건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하지만 주위의 의논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심리를 혼자 하기 때문에 제일 잘하는 게 그렇죠. 강병 영장 아 이거 전담 보나마나 판사인데. 발부했는데 주위 얘기를 들어보니까 형님들이 예, 옆에 영장 부장하고 예. 그런데 야 이러이러한 권순호 농도는 어떻게 뭐 책임질 거야? 오민석 예. 판사가 그럴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죠. 신광렬 부장한테 그러니까 일단 저는 일단 근데 법원은 단순 실수라고 지금 발표를 외압은 했어요. 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외압을 받을 상황도 아니고요. 아니 예를 들어서 내부에서 논의하면서 아니, 생각이 그러니까 조금 더 바뀌었을 가능성이 그럴 가능성이죠. 그런 게 좀 있을까? 뭐 이런 좀 그러니까 하나 뭐 이상해요. 이런 얘기들 예를 들면 참 공교롭게도 예. 김관진 실장하고 저기 임관빈 예. 비슷해가지고 김관진 실장. 김관진 임관빈 예. 아이고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둘 다 관자가 있었고 난 네. 관제수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관운이 어쨌든 관운 좋았죠. 그거 많이 올라갔어요. 그 두 사람이 신광렬 형사수석부장의 구속적 구조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 영장 누가 다 발부했을까요? 강부영 판사가 발부한 사람이에요. 특히 김관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예. 김관진 실장 강부영 판사 발부했습니다. 근데 신광렬 부장이 풀어준 거예요. 구속적 부심에서. 예. 만약에 우리 봉도사가 정봉주가 정병원 수석을 가정해 보시고 예. 구속됐습니다. 표정 안 좋아지셨어요, 갑자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구속적 부심 칩니다.
야 강부영 판사가 발송했던 김관진 실장 영장 신광렬 부장이 기각했는데? 구속적 부심 풀어줬는데 나도 한번 해보지 할 수 있다고요 그건. 아니 구속 당연히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데서 이거 몽심경에. 구속적 부심 갔다가 또 풀리면 어떡하지? 왜냐면 두 사람 기수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한 10기수 차이 나니까. 여기는 13기수 차이가 신광렬 부장은 형사 수석 부장이고 수석부장. 19기. 강부영 부장판사는 부장들 단독 판사니까 32기. 그냥 강부영 판사가 그런 데서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 가능성이에요. 그리고 설득력이 있네. 그래요? 진영이 같은가? 예? 진영이 진영이 틀린 데도 설득력 있어요? 진짜 설득력 있네. 왜냐하면 그런 가능성도 있고 그 김관진하고 인감이라고 연동을 시키니까 좀 가능성이 아니면 보이네. 제가 이제 외압이란 건 뭐 청와대에서 강판사 없던 걸로 하지라든지 뭐 대법원장에서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강판 당하고 싶나?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가능한 아까 제가 얘기죠.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법원의 기류가 조금 바뀌는 건 아닌가. 너무 구속적으로 구속영장을 야, 많이 누가 발부했다. 검찰이 주면 다 찍어주냐? 원래 불구속사 원칙인데 예. 그런 법원의 기류 변화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구집 변화 외압이라는 건데 그런 분위기 변화를 감지한 거 아닌가 뭐 이런 가능성도 생각할 수 근데 있어요. 그게 유독 전병헌 수석 때부터 이게 적용이 됐다? 그렇게 되면 야당 쪽에서는 이거 좀 뭐 외압이 있었던 거 아니라 충분히 비판할 수 그래서 있거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네. 이 강병원 어쨌든 전병헌 전 수석 영장 기각으로 가장 그래도 한숨 돌리는 사람은 저는 최경환 총리일 것 같아요. 굴이 나간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최경환 경제부총리 뭔가 바뀐 것 같은데 야 전병헌 수석도 안 나왔는데 나오면 완전 야당 탄압 얘기할 건데 이러지 않을까 하는 느낌? 아니 아주 제가 기발한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착상인데 자작극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누가요? 딱 찍었다가 지우고 어차피 발부 안 할 건데 기각 해놓고 일부 한번 해보는 거야. 그리고 스쩍 흘려 이거를 그래서 마치 외압이 있는 검찰에 넘어갔나? 그러면 저 같으면 넘어갔어요. 몇 번씩 그거 이거 없던 걸로 이건 없던 걸로 이거. 그러니까 근데 뭔가 이상하긴 이상해요. 저는 세 가지 경우의 수 중에 외압은 빼고요. 네, 외압은 없었어요. 실수 저도 이거 외압 아니면 아니라고 실수 아니면 마음이 바뀐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바뀌었을 요 수 있죠. 기류 그러니까 예. 너무 우리가 많이 발부했다. 외압을 했다가는요. 제가 판사라면 녹음해놨다가 전화 왔다 예를 들어서 녹음해놨다가 완전히 아이폰일 경우 녹음이 안 되잖아 또. 그거는 제가 뭐 다른 휴대폰이라든지 갤럭시면 되는데. 그런 거 그러니까 저는 강병 판사 이제껏 영장 발부나 기각도 보면 공정해요. 이재용은 또 발부를 했던 적도 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발부했잖아요. 박근혜도 했죠. 그리고 뭐 여긴 추명호는 단독이죠, 또 여긴 단독. 기각했고. 나머지 두 명 권순하고 오민석은 합인가요? 부장, 부장. 급수만 부장이고 다 직급만 여기는 달라요. 여기는 기수가 좀 어린 제일 막내급이고 그래서 저는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봉도사님 그 말처럼 얘기하는 과정에서 약간 생각이 바뀌었을 좀 가능성이 정리가 크지 됐어요. 않을까 싶어요. 근데 본인이 심리했는데 그걸 얘기해서 바꿔요? 아니 그러니까 밥은 먹을 거 아닙니까 판사도. 그리고 세 명이서 같이 먹는다 그러면 은근슬쩍 이거 어떻게 좀 의문 있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밥을 먹어요 새벽에 나왔는데 영장이 간식은 먹을 거 아닙니까? 밥을 먹어 사발면 먹던 것 같더만 그때. 우리 사발 먼저 먹는데 얘기 좀 하자. 어떡하지? 중요한 이거 날릴까? 사건이니까. 잡을까? 이런다고요? 아니 중요한 사건이 그러니까 그거 굳이 그 뭉개고 새로 찍었는 거 우리가 설명을 하자면 아니, 그렇다는 이런 게 거죠. 있잖아. 이런 게 밤에 감정이 쫙 해갖고 그냥 12시 전에 딱 보니까 이건 발부야. 딱 찍었어. 근데 새벽 되면서 사람에 대한 아니 연민에 약간 대한 밤에 센치해갖고 딱 연애 편지 쓰고 아침에 보면 너무 창피하잖아 이게. 그냥 막 찢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새벽 3시에 경험이세요?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진짜 모르겠어요. 정말 진짜 뭐 이상해. 알다가도 모르는. 근데 확실한 거는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찍고 그다음에 이유를 쓴대요. 발부건 기각이건. 왜냐하면 여기에 도장만 찍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그렇지. 왜 여기다 도장 찍었는지 설명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이유는 별게 없으니까 사실 영장은.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이해가 안 되는 그 거예요.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2015년도에 동국장의 장세주 회장이 횡령, 배임, 뭐 상습 도박이었는데 그때도 파이트. 그때 똑같았어요 이거랑. 그리고 재청구를 해가지고 결국은 영장이 청구된 사례가 이래서 있습니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왜 지금도 어쨌든 시세 중에 한 사람 정무원 정무수석 그때는 또 재벌 장세주. 그때 몇 년도죠? 2015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15년. 예. 이때는 이게 뭐 법원에 솔직히 우리끼리 지금 얘기지만 외압이 번질하게 들어가고 그럴 때 아니에요. 예? 그 정권에서 그랬잖아. 잘 알잖아. 얘기해 보세요. 저요? 좀 모르죠. 근데 재밌는 거는 제 기억에 그 당시에 장세주 종국자가 회장의 영장 기각됐을 때 담당 부장이 당시에 중앙지법 공정조세 형사부의 한동훈 부장이었거든요.
한동훈 부장이요? 네, 그 당시에 지금 특검. 네. 그래서 한동훈 부장 그 당시에 뭐 언론 저승사자. 굉장히 막 반발하는 그런 멘트도 나오고 했던 걸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전병헌 전 수석이 특수일부잖아요. 거기 담당한 3차장도 한동훈 차장이에요. 그냥 그냥- 3차장이 한동훈 차장인데. 네. 그 산하에 있는 무슨 거죠. 엑스파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상한 사건은 이상한 그 사건. 이상한 사건이 그냥 아니에요. 미스테리한 일이에요. 이상한 사건이라고 덮어놓으면 안 돼요. 그럼 이상하죠. 상존시대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이상하죠. 예. 근데 어쨌든 지금 검찰은 강하게 반발하는 것 같긴 해요. 내부 기류가. 그러니까 GS까지 확 치고 그리고 들어가면서 확 벌리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또 언론에 흘린 것도 검찰이 아닌가 뭐 제 생각입니다. 이것도 제 그렇죠. 이거 뭐 영장 누가 예. 아니 받았어요. 이게 법원에 갔다가 법원에서 검찰로 오니까 법원에는 없어요 이게. 그렇죠. 흘릴 수 있는 건 검찰밖에 없어. 그럼 검찰에서 흘린 거네. 그렇죠. 이거 지금 뭐야? 그러니까 법원으로 갔다가 검찰로 다시 왔으면 이게 갖고 있으면 검찰이 흘린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연관이 되는 연관 검색어 최경환 네. 떴어요. 드디어 나오신답니다. 오. 이제 뭐 왜? 다음 달 5일 아 정도. 이제는 이제 발부가 안 될 가능성 아까 얘기했던. 근데 그거보다 예.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는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국 정지됐나요? 일단 당에서도 사실상 버림받았죠. 거기까지는 알아서 하시고 예. 그 다음 거 우리 뭐 예를 들어서 검찰 뭐 법무부 아니면 이런 예. 특검이나 합시다. 약간 이런 쪽이잖아요. 이런 건 아니까 검찰에서 싸게 갑시다. 싸게 에이, 갑시다. 뭐 싸게 뭐 그럴 수 있는데 예. 근데 최경환 의원이 이제 처음에 강력 반발하면서 이건 난 이런 거 수사에 응할 수 없다고 잠적해서 넣었잖아요. 그 동대구에서 뭐 탈북 뭐 잘 할복하겠다고 그러고 막 이러고 그랬는데 이제 그럼 이제 검찰이 또 안 나오면 뭐 그럼 뭐 우리 체포해야 될 것 같아요. 긴급 체포해야 될 것 같아요. 얘기가 나는데 이제 일단 의원이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 있잖아요. 네. 불체포 특권이 있는데 이게 딱 예를 들어서 체포 동의안을 이제 국회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전원 찬성, 예. 체포 찬성이죠. 예. 국민의당 전원 찬성. 제가 보기에 바른정당도 전원 전원 찬성. 찬성. 자유한국당도 제가 보기에 절반 이상 찬성이에요. 찬성. 그리고 그걸 또 이거를 객관하겠죠. 방탄을 할 게 없어요. 방탄이고. 아니 체포동의서 네. 받아본 정두원 의원이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100% 된다. 네, 거기다가 옛날에는 72시간을 버티면 없어졌다가 다시 이제 기각, 재상정이 되는데 예. 그 국회법도 바뀌었잖아요. 네. 그 최경환 의원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판단을 한 건데 아까 이제 백 변호사님 말 얘기를 하나 더 붙이면 본회의가 9일 날 끝납니다. 12월 9일. 8일 끝나죠. 8일인데 예. 얼마 안 남았거든요. 검찰 입장에서 보면 굳이 만약에 체포영장 바로 나와 이게 구속영장이 아니니까 그렇죠. 이거 굳이 뭐 체포동에 붙일 필요 없어 며칠 기다리면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9일 10일 날 청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최경환 의원 입장에서 보면 버텨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예. 오히려 버티면은 아니, 그럼요. 국민 밉상이 되면서 그것만 이미 뭐. 안 좋아질 것 네, 같다. 어차피 다음 달 5일 날 출두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버티면 본회의 끝나고 체포영장 청구하면 그럼 9일 10일이라고요. 그렇죠. 며칠 차이도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최경환은 아마 현실적인 판단을 한 거죠. 당에서도만 넣은 게 아닌가. 나가라. 그렇죠. 아 그리고 예. 변호사하고 이미 나가라 이제 하고 있으니까. 변호사하고 협의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면 여기는 어떨까요? 이거 정면 한번 돌파. 버텼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그건 일단 높지 않나 구속영장 싶은데? 청구는 무조건 할 것 같고요. 예. 높죠. 뭐 일단 금액도 1억이고 뇌물이에요, 이거는. 뇌물이니까. 뇌물이고. 예. 거기다가 뭐 지금 이현수 그 국정원 기조실장이나 예. 이병기 원장이 100%예요. 완벽하게 또 자백을 근데 한 혐의가 사건이에요. 100% 저는 이상 이거는요. 아닌가 싶은데요. 예스인지 논지 바로 밝혀질 수도 있을 것 같은 예. 게 왜냐하면 이현수 전 기조실장이 돈 어디서 줬습니까? 그랬더니 경제부총실에 가서 줬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다른 장소에서 만났다고 하면 그거를 신빙 그 따지기가 쉽지 않은데 알겠습니다. 제가 안 가봤지만 경제부총실 갈 때 누가 들었는지 기록 다 있지 않을까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렇죠. 뭐,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끝났어요. 세 분 인사하시고요. 네, 좀 감사합니다. 급했네요.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공개 방송합니다. 정봉재 정치쇼 12월 15일 금요일 오후 2시 SBS 1층 락스튜디오에서 하고요. 신청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신청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당첨된 분들의 개별 연락드립니다. 자 지금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샵 1035 금요일 15일 오후 2시입니다. 자 저는 광고 듣고 4부 순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4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알쓸경제 알아두면 쓸데있는 경제 뉴스. 자 정철진 경제평론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이 비주얼도 좋고 내용도 좋고 이거 어떻게 소개해줘? 권혜리 SBS 보도국 기자님.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보통 비주얼로 승부하는 그런 컨텐츠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컨텐츠도 있고 네. 비주얼도 근데 있고. 또 우리가 여성분한테는 네. 뭐 아름답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네. 비주얼이 좋다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요? 우리 봉도산 역시 좀 특이한 것 오. 같아요. 네. 아름답다 이게 잘못하면 성적 그래서? 예, 불안해서 그냥 그 비주얼이 좋다라는 중립지대 있는 표현. 비주얼.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자, 정철진 평론가님께서 뽑아온 뉴스. 네. 내일이죠. 바로 기준금리 인상 관련한 뉴스를 처음으로 뽑아봤습니다. 예. 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제 한국은행 금통위원들이 모여서 이달에 기준금리를 올릴까 말릴까 내릴까 예. 혹은 동결할까 결정을 하는데요. 지금 분위기로는 거의 99%는 이제 인상, 그러니까 0.25% 포인트를 인상을 해서 우리의 기준금리가 이제 연 1.5% 시대가 될 것 같은데요. 예. 기준금리가 1.5%는 이제 시장금리 얘기해 주셔요. 아, 그렇죠. 근데 이 기준금리라는 게 뭐 기사에 따라서 어떤 때는 정책금리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한국의 금리는 시작된다라는 것이고요. 예. 여기에다가 각 은행으로 가게 되면 뭐 가상금리 또 다른 조달금리 여기서부터 이것저것 붙여가지고 영업수익까지 붙여갖고. 그렇죠. 예. 영업 대출금리도 매기고 또 예금금리도 매기고 또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제 여기에 대한 기준을 삼고 이제 이런 굉장히 중요한 한 예. 국가의 금리가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가계부채가 1,400조잖아요. 1,400조. 네. 근데 이게 오르면 예. 당연히 은행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예. 대출금리 아마 이미 올려놨고 이 기대감 때문에 올리면 올렸지. 그래서 거봐서 또 올립니다. 그러면 상당 부분 가계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예. 일단 몇 프로 정도 이상해요? 전 0.25% 포인트 정도. 예. 아니 그러니까 시장금리의 반영은 1% 넘어져 저는 오르게 되면. 지금 지난달에 나왔던 가계 대출 예. 주담대 평균이 지금 연 3.5%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인상이 되면 아마 한 달 두 달쯤에는 연 3.8 나왔다가 예. 변동금리에도 조심스럽게 한 연말 내년 초에는 연 4%대 4%대를 돌파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불과 1년 전만 해도 연 2.3, 2.4 이랬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많이 기준금리 금리에 대해서 착각하는 게요. 이런 거예요. 내가 연 1%에 돈 빌렸다. 근데 이게 금리가 1%가 2%가 됐어요. 예. 그럼 실질적으로 오른 건 1% 포인트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부담해야 될 변동금리 경우에 원리금은 1%에서 2% 2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씩 냈다면 이제 200만 원이 돼야 되고 이게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뉴스다, 이슈다 이렇게 보면 사실 될 것 아까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올릴 거라는 기대 심리로 사실 더 올려놨잖아요. 이미 기준금리는 올려놨죠. 계속 예. 똑같았는데 해서 올려놨는데 올리면 그렇다고 미리 반영했으니까 안 올린다 이렇게 안 된다는 또 거죠. 올릴 거다. 또 올린다는 또 거죠. 기대감. 네. 그래서 또 이미 올리죠. 시장은 그 은행들은 채권 시장 이미 반영합니다. 반영이 네, 됐어요. 시장도 반영하고 은행도 반영하고 다 반영이 예. 돼 있습니다. 그러면 1% 올라갈 때 기존 그 가계 대출자들 지금 이제 아주 악성 대출 이런 분들이 한 200만, 250만 이렇게 보지 않나 그렇게까지 안 보나요? 그렇게까지는 안 보고요. 예. 아직까지 뭐 1% 포인트 정도 인상 만약에 그러니까 0.25 예. 4번을 한다라고 해도 연체율이라든가 부실률이 크게 이제 확대되거나 위험 구간은 아닌데 이제 문제는 이 경제라는 게 그렇게 딱딱딱 그 되지가 않아요. 수치대로 되는 게 아니라 심리가 반영이 되기 심리가 때문에. 맞아요. 이 심리라는 게 어디에 회오리 바람이 예. 불지 모르기 때문에 뭐 고작 금리를 뭐 한 0.5% 포인트 정도 인상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야 이러다가 이게 결과적으로는 예. 뭐 쭉쭉쭉 올릴까 보다라고 해서 지갑 닫고 뭐 돈 안 빌려주고 예. 이러면서 더 확 죽게 그러면서 되거든요. 이제 주로 이게 빌린 사람들이 그 사업 그 사업자 대출이 서민들은- 많이 서민들 많이 엮여 있어요. 예. 지금. 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인데 이제 그거 담보 한 1억 2억 하다가 그거 갖고 이제 사업한 거거든요. 그분들이 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맹점이거든요. 맞아요. 가계부채가 깔끔하게 집 살 때 사는 가계부채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창업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집담보로 또 사업할 때 그 돈 쓰신 분이 계시는데 그냥 사업만 해도 괜찮은데 이게 집담보 해갖고 치킨집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집 사업 게다가 경기가 또 나빠집니다. 나빠져요. 네, 긴축이 되면 그것까지 될까봐 가장 큰 한국 경제 내년에 큰 암초입니다. 경제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지갑을 닫고 그것이 또 자영업자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그렇죠. 아 걱정돼요 진짜. 근데- 대통령이 더 걱정되겠어. 근데 엄밀히 말해서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네. 경기가 좋을 때 올려요. 네,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있을 때 예. 금리를 올리는 거거든요.
지금은 어때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왜 우리가 못 올렸냐? 올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선행지수가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소매 판매 지수 특히 소비 지표가 수출만 보면은 올려도 100번 올렸어야죠. 근데 그것 때문에 못 올렸기 때문에 신을 올려도 이게 참 약간 좀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여전히 금리를 동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있잖아요. 있습니다. 있으나 돈 빌린 사람 다 동결하기를 원하지. 저도 동결했으면 좋겠지만 돈 많이 쓰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내일 못 올리잖아요. 예. 그게 더 큰 문제예요. 그럼 왜? 왜 그럼 한국 경제 이상 있네? 그렇게 자신감 없어? 아. 또 이게 시장에 역습이 들어옵니다. 예. 예. 우리나라 뭐 무디스라든지 경제평가. 그러니까 이 참 이게 경제라는 게 야. 한순간에 확 바뀌죠. 네. 확 바뀌죠. 알겠습니다. 금리. 어쨌든 서민들은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고정금리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도 무의미한 게 예.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고정금리의 금리를 은행이 이미 확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못 가게. 그 변동금리로 해, 변동금리로 해. 대출 받은 사람들 대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정금리로 가는 게 맞죠. 고정금리로. 예, 일단은 가는 게 맞는데 이게 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지금은 갭이 너무 많이 벌어져서 은행 딱 막상 가시면 예.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변동금리 대출을 받으실 것 같은데 지금 일단은 금리 인상의 추세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정현님, 정기예금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이거를 대출금리가 쭉 올라오면 예금금리 죽거리만큼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막 비난을 하는데 은행도 큰 틀에서는 이제 사적 기관이어서 그 예금금리 대출금리 매기는 그 예대 마진으로 먹고 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안 올려줍니다. 정기예금 금리는. 그러니까 오르긴 오를 텐데 대출금리 오르는 것만큼은 안 오르겠죠.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대출금리는 소 몸통처럼 오르고, 그다음 예금금리는 속꼬리처럼 오르고. 쥐꼬리처럼 올리고. 쥐 얘기하면 안 돼요. 네. 영장도 기각됐는데 구속적 부시면 다 풀려나는데 쥐 얘기하면 큰일 나요. 그렇습니다. 네. 권 기자님 빵 터졌어. 자, 다음은 권현희 기자님 골라온 뉴스. 네. 저 콜센터 감정 노동자들 관련된 뉴스 골랐는데. 콜센터 네. 감정 노동자들 이른바 전화 받는 분들이죠. 네. 막말하면 벌금 낸다. 네. 어허. 근데 사실 이게 제가 이 기사를 최근에도 이렇게 하고 보면은 아니 근데 누가 이렇게 막말을 한다고 사실 그쪽에서 제대로 안내를 안 해주는 것도 많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거는 약간 하는 사람, 그냥 내가 전화를 하는 보통 상식적인 시민의 입장이고 제가 이제 콜센터에 가서 정말 직접 들어봤거든요. 진짜 상상 이상의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악성 전화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콜센터 전화 받는 분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친절하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2달 전에 9월에 왜 사실은 애도 없었는데 그 미혼 남자였어요. 30대 남자인데 막 도시가스 콜센터에 전화해서 애가 기억나시죠? 그때 왜 5시간을 욕하는 걸 들어주다가 기절을 했잖아요. 그 콜센터 직원이. 그걸 끊지를 못하고 계속 들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하다가 갑자기 5시간? 하면서 쓰러져요. 녹취를 들어보면. 예. 5시간 동안 욕을 하는데 그걸 끊지 못하고 계속 들었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쓰러질 때 그 상대방 남자가 뭐 쇼하고 있네. 네, 뭐 맞아요. 그런 말까지 그때 했었죠. 네. 그 기억이 납니다. 그 야, 뉴스가. 이것도 쇼하고 있네 막 이러면서. 맞아. 예. 근데 결국 그 사람 뭐 제가 지금 처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때도 그때 공갈 그 사람이에요? 아니 그 사람 그 사람도 물론 봤습니다. 포함해서. 그때 뭐 업무방해, 공갈 협박, 폭행 다 해서 그렇지. 구속됐어요. 그래서 결국. 오. 근데 이제 실제로 그 벌금, 그러니까 이런 보통 콜센터에서 욕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내가 이러면은 못 찾겠지 하는데 요새 번호를 다 찾아요. 그렇죠. 찾아가지고 사실은 기업들은 그래도 고소는 못해요. 그러니까 소비자 고소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해온 곳이 있어서 판례가 쌓였어요. 어디냐면 다산 콜센터인데요. 다산 콜센터가 너무 이런 게 많으니까 2012년부터 지금 5년째 심하다 싶으면 고소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95명을 고소를 했어요. 95명. 네, 95명. 근데 그 중에서 33명이 실제 실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형은 벌금형이 32, 그리고 징역형 6개월 받은 사람도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는 물론 집행유예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유죄가 나온 거죠. 그리고 33은 아직 수사 중이고 무죄 나온 사람 11명밖에 안 돼요. 95 중에서 약간 뭐 증거 불충분 이런 걸로 무죄 나온 사람 10%네. 90%가 유죄. 혹은 한 40%가 유죄. 나머지 수사 진행 중. 10%가 무죄. 어느 정도 막말하면 걸리는 거 한번 해보세요. 제가 삐처리해 전 드릴게요. 들었어요. 들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평소에 우리 많이 하는 욕 있잖아요. 야 이 뭐뭐뭐야 뭐뭐뭐야 이런 거 반복적으로 하시면 반복. 근데 반복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더라고요. 그 욕을 창의적으로 하면 좀 듣는 사람들도 재밌지 않을까?
근데 정말 그 상처가 어마어마하세요. 저는 얘기를 그래요. 해봤잖아요. 네. 집에 가서도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녹취록을 들어봤을 때는 정말 안 그럴 수가 없겠다. 너무 안쓰러운 마음이 좀 들었어요. 특히 남성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보통 이 나쁜 남자 컨셉 있잖아요. 여자들이 좋아한다고 그 착각 빠졌고 욕 잘한 저도 이제 욕을 잘하는데 여자들은 욕 한마디 때문에 헤어지는 경우가 무척 많아요. 네, 욕에 대한 민감성이 네, 맞아요. 훨씬 높아요. 여성분들이. 그리고 큰 틀에서 그 나쁜 남자 여성들이 좋아하는 나쁜 남자는 욕하는 남자가 아니죠. 그건 아닌데 네. 남자들이 착각해서 욕하는 그렇죠. 게 별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아요. 좀 약간 좀 예. 게다가 얼굴도 거죠. 안 본 네. 남에게 콜센터 그럼요. 직원에게 그 욕을 한다는 예. 거는 여자들 나쁜 남자 안 좋아한대요. 우리 작가님들이에요. 맞아요. 미안. 내가 얘기했어야 되는데 나쁜 남자 안 좋아해요. 아니요. 이런 분노가 있으라고 제가 한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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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경범죄로 처벌받는 거 아닌가? 근데 그렇죠. 사실 경범죄 처벌로 많이 받았어요. 근데 예. 그런 분들은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 냈어요. 근데 꼭 그렇지 않고요. 폭행죄로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폭행으로 그 정도 한 사람은 없는데 정보통신망법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고 그러니까 오호. 폭언을 하면 이제 형사처벌 될 수 있다. 네, 네, 오호.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예. 1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실제로 이 다산콜센터 전화하신 분들 중에 정보통신망법 적용받아서 300만 원, 막 350만 원 이렇게 내신 분도 있고요. 성폭력 특례법도 적용이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성폭력 특례법 적용받아서 400만 원 낸 사람이 지금까지 네. 그 다산콜센터에서 고소한 사람 중에 가장 높아요. 네. 네. 그리고 근데 재밌는 게 이분들 중에 11분은 사실 보통 약식 기소에서 이 벌금들 다 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중에 11분들이 재판을 간 거예요. 정식 예. 재판을 908. 본인들이. 예. 908. 내가 욕 좀 했다고 내가 다산콜센터 직원한테 욕 좀 했다고 이걸로 내가 설마 벌금을 받으랴. 오, 정식 재판 청구했네요? 네, 정치판 오. 청구했어요. 11명. 모두 유죄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재판 예. 정식 재판 결과 기록도 남고 돈도 내시고 다 그런 거죠. 근데 그래서 저는 이- 예. 전화하시는 분들이 이게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 아니고 전화하시는 분들이 얼굴도 못 보고 그게 좀 답답하더라도 조금만 참으면 그냥 넘어가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입법도 반갑고 예. 처벌도 반갑고 다 반가운데 저는 그 전에 매뉴얼을 우리가 하나 좀 갖춰야 되겠다. 콜센터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사전에 이 정도 욕 조짐이면 이제 그런 분들 이제 섭이 그래서- 퍼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경고를 하고 네네. 뭐 끊는다라든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회 고지 후 끊는다라든가.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걸 먼저 해놓고 네. 이제 입법까지 같이 해놓으면 정보통신망법 그다음에 그렇죠. 성범죄 예. 성폭력 특례법 그거 다 특례법. 적용될 수 그걸 뭐 있어요. 이런 걸 고지한다라든가. 얘기를 하면서, 예. 그렇게 실제로 하는 것이 이마트가 굉장히 그렇게 좋을 하고 것 있어요. 같아요. 예. 네. 이마트가 매뉴얼이 그거예요. 경고를 2번 한 다음에 당신 지금 더 이상 이렇게 아니 그 의사진행이 어렵다. 경험담이신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저희 취재했던 게 이건 아니었지만 옛날에 그 아, 백화점 직접 갑질 욕을 있잖아요. 해보셨어요? 아니요, 백화점 갑질 있잖아요. 그것도 실은 매뉴얼을 만들면은 네, 많이 되는 줄어요. 거거든요. 네. 2회 그 갑질 고객 끝까지 상대하지 말고 3회 후엔 팀장을 부른다. 아니면은 예. 그 다음에 뭐 누구 온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르면 되는 건데. 아니, 그걸 좀 겁나게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이렇게 고지한 다음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본인에게 그러니까. 불리하면 묵비권을 행사할 아니 수 실제로 있습니다. 그 성폭력 특례법에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실제로 그걸 도입을 해서 이마트가 올해 3월에 그걸 도입을 했거든요. 네. 여태까지 그 고지. 7번 틀었대요. 그러니까 2번 경고를 했는데도 끝까지 계속해서 그 ARS를 틀고 전화를 끄는 게 7번 있었던 거예요. 어허. 근데 그렇게까지 가신 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기업은 솔직히 고소하기가 힘드니까 이제 이런 방법을 쓴 거죠. 예. 근데 실제로 한 40%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안 가고 그런 경고가 단호한 가능하다. 매뉴얼, 네. 단호한 매뉴얼. 왜냐하면 그냥 네. 들어줄 줄 알았는데 이렇게 폭언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그렇지. 하면 벌써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유튜브에 보면요. 네. 욕을 하니까 그 대리운전인데 그 아주머니가 네. 욕을 더 저도 들었어요, 찰지게 그거. 해요. 그쪽에서 한 마디하고 두 마디 욕하고. 근데 저 뭔지 알거든요. 저 박수 쳤어요 정말. 예. 너무 멋있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그런 정말 그거 내가 아무도 보다 아니, 못하죠. 그쪽 그 남자가 끊어오면서 욕을 또 했거든. 그러니까 또 욕을 하면서 근데- 네가 먼저 끊으세요. 욕하는 소리가 점점 작아져. 그 남자분이 예. 기가 죽은 하고 안 거예요. 아, 그럼 끊더라고요, 나중에 그거는. 웃어요. 네. 어이가 없어 웃으면서 욕을 잘하네. 그러니까 네가 더 잘하세요. 아니, 그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창의적으로 욕을 못하냐고 그 여자분이 그러잖아요. 그걸 욕이라고 하냐고 좀 창의적으로 하라고. 다양하게 해보라고. 나중에 남자가 웃잖아요. 웃으면서. 근데 사실 그분이 그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아유, 그 그렇죠. 여자분이. 그것도 아무나 안 예. 되니까. 정말 빵 터진 거고. 전부 전화 받는 분이 우리 누나인 줄 알았어요. 아, 우리 아이고, 누나가 예. 시장에서 옛날에 장사를 해갖고 아 슈퍼욕이에요. 자, 4426님
백화점 직원들도 힘들어요. 온갖 네. 팁 잡고 갑질하는 네. 손님 많아요. 아 저도요. 아, 이거 진짜 인터넷 이게 정말 갑질이 왜 선진국이 없냐면 이 사회가 가치를 생각하는 사회로 가는 거거든요. 네. 이 갑질하는 사람이 많은 게 천민자본주의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는 사회가 허접한 사회라고 하는 걸 입증하는 맞아요, 거거든. 맞아요. 그거 이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저 최근에 들었던 백화점 갑자기 짧게 설명해 드리면 한 분 뭐 성별도 밝히지 않겠습니다. 와서 그 직원분한테 이거 내가 지금 운동하고 올 테니까 이거 반값에 해놔. 그러고 운동을 하러 갔다 와서 반값에 줘. 그래서 그거 안 줬다고 해서 한 2시간을 실랑이를 했다는 백화점에서요? 예, 제가 직접 야. 들은 얘기인데 그 왜 그러는 겁니까? 나는 전 맥주를 잘 안 먹는데 예. 그 몇몇이 갔어요. 조그만 맥주집인데 그거 써놨어요. 반말로 주문하면 반말로 대답합니다. 알바 학생들. 예.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맞아요. 그래갖고 그날 뭐 2차 3차 갈 거 포기하고 거기서 다 먹었어요 그냥. 예. 예. 근데 그 알바 학생들이 얼마나 반말에 당했으면. 시달렸으면 네. 반말로 오죽하면. 주문하면 반말로 대답합니다. 어우 너무 오죽하면. 멋지더라. 그래서 그런 걸 이 듣는 분들이 또 주위에서 누가 그러면 그러지 못하게 말려야 돼. 웃을 일이 아니고. 아 주변에서 예. 같이 예. 손님들이 예. 예. 그러지 마시라고. 손님들끼리. 그리고 같이 온 사람들끼리. 그리고 싸울 것 같으면 자꾸만 나하고 싸우려고 그러면 정봉주 부릅니다. 그럼 다 도망갈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옛날은 그런 문화가 있었죠. 예. 예, 아주머니들 이거 그러지 마 뭐 그랬는데 예. 요즘은 또 그러면 싸움 날까 봐. 요즘은 안 개입을 안 하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정철진 경제평론가님. 삼성전자가 네. 모건 스탠리 쇼크의 휘청? 네. 목미? 모건 스탠리라고 예. 세계적인 투자은행 IB 증권사죠. 그렇죠. 골드만삭스, JP 모건, 모건 네. 스탠리. 평가회사 아닌가요? 아니죠. 투자회사, 아, 투자 증권사. 투자회사. 우리가 IB라고 많이 예. 인베스트먼트 뱅크라고 하는데 아하. 어제 그제 삼성전자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예. 근데 핵심은 이 반도체 호황이 끝나간다. 어허. 정점에 지났다. 그래서 2018년은 어떻게 버틸지 모르나 2019년부터는 굉장히 힘들어진다. 그러니 나는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낮추고 목표 주가도 낮추겠다라는 이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근데 이 보고서 자체에 뭐 내놓을 수가 있죠. 근데 핵심은 이 보고서에 맞춰서 외국인들이 그날 하루 동안에 무려 삼성전자만 3,300억어치 투매를 물량을 던진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그날 5%가 넘게 빠졌거든요. 그 대형주가 예. 280만 원짜리가. 그런데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시총 비율이 20%입니다. 삼성전자가 5% 빠지니까 코스피 역시도 거의 1.몇 이상 같이 밀리게 되면서 그럼 모건스턴이 1% 빠지네요. 쇼크를 받았는데 오늘 나눌 얘기는 즉 다음 날 국내 예. 증권사에서는 모건 스탠리가 틀렸다. 아. 또 우리의 또 의견들, 우리의 또 여의도 증권사들은 아, 또 토종 IB가 붙었어. 네, 오호. 그렇죠. 토종 증권사들이 예. 전혀 그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라는 예. 이제 얘기들을 하게 되면서 모건 굉장히 스탠리 정신 차려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과거에는 팝이 있었잖아요. 지금 K-팝이 대세예요. 토종 우습게 보면 큰일 나요. 제가 삼성전자 디펜스 하는 게 아니고 네. 왜냐하면 모건 스탠리가 일정하게 자기들 기대 심리도 있는 네. 거 아니에요. 하고 이제 전례가 하나 있었던 게 예. 또 다른 UBS라는 네. 곳에서는 올 3월에 하이닉스를 이제 또 같은 겨냥해갖고. 예, 매도 그 중립 의견을 하게 되면서 그때 당시도 반도체 정점에 지났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그때 5만 원짜리 주가가 거의 9만 원까지 예. 가고 나중에는 미안하다는 얘기 이제 보고서 또 반성문을 또 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모건 스탠리의 이 보고서에 대해서 음모론도 나오는 게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 막 물량 내린 다음에 예. 그거 뭐 받으려는 게 아니냐라든가 맞아요. 또 공매도와 뭐 그러니까 이건 음모론입니다만 네. 이런 얘기까지도 돌고 있는데 저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반도체 슈퍼 호황에 대해서는 한 예. 번쯤은 지금 냉혹하게 예. 봐야 돼요. 아니 이게, 근데 그 트럼프가 음. 이 그 아시아 5개국 그 순방 떠나기 전에 한국 물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뭐라고 미국 기업이 한마디 했어요. 그게 정부와 기업 간의 모종의 주고받고 하면서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해설한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가 모건 스탠리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삼성전자를 디펜스하는 게 아니고 예. 한국 경제 이렇게 봉으로 보지 마라 이거예요. 봉으로 보면 봉주가 화낸다. 아니 그 우리가 한국 경제까지 이야기 키울 필요 없이 반도체 슈퍼 호황이 과연 지금 어디쯤인가는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신도 아니고 누가 모건 만든지 스탠리가 몰라요. 모르는 게 있어요. 이제 그 오늘 발사했지만 네. 요 문제가 잘 정리되면서 내년 3월부터 남북 관계 확 풀리거든요. 북미 관계 풀리고. 풀립니까? 그럼요. 북미 관계 풀리니까 남북 관계 풀리죠. 그냥 남북 경제 협력이 되는 순간 또 한국 경제가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게 결국은 예. 공급이랑 수요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는 공급이 과잉이 될 거다라는 그런 바탕에 근거한 얘기이긴 해요. 사실 지금 중국이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로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올해 100조 처음 넘을 거라고 하고, 예, 진짜 정말 슈퍼 호황인데 중국이 사실 시스템 반도체는 많이 따라잡고 이제 예. 메모리 쪽에 정말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고 있어요. 물론 과거에도 했다가 망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예. 지금 뭐 칭화 유니그룹 같은데 뭐 아니, 84조 투자해서 메모리 반도체 못 쫓아오게 그 삼성하고 이제 하이닉스에서 다량 생산하죠. 다운하죠. 가격 다운하겠다. 네. 치킨 게임이죠. 네. 예. 그래서 지금 또 84조 원 투자해서 칭화 유니만 그래서 지금 메모리 반도체 계속 그 기술 개발에 노력을 하고 있고 사실 미국, 일본, 한국 인력들도 많이 가져가요. 많이 스카우트하고 있죠. 아하, 기술자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거의 그 반도체 그러니까 자급 이한 그러니까 국내에서 생산해서 하는 게 20%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지금 뭐 2025년까지 57%였나? 예, 그걸 올리겠다.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공급이 늘어난다. 예, 그러니까 중국의 물론 기술력이 뒤져는 있지만 이렇게 쏟아붓는데 계속 뒤져 있을까? 그 우려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메모리 반도체도 이제 가격 예. 성 천차만별이잖아요. 저가부터 따라잡힌다는 걱정이 이제 말하자면 그런 앞으로 반도체는 공급 강이다라는 우려인데 사실 저희 들어오기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또 수요가 정체가 아니에요. 예. 수요가 정체가 아니다. 앞으로 예. 폭발적인 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네. 네. 자, 두 분 인사하시고요. 두 분 인사하시고요. 급 마무리. 자, 저는 내일 오전 10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땡큐. 피스 코리아. 속죄한 카드. 아, 예, 빡 근데 터졌습니다. 좀 조금 녹록치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병우 수석 재판 받고 나오는 도중에 그 직후에 뭐 압수수색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였었거든요. 휴대폰 예, 같은 거. 그건 약간의 쇼맨십 같아요. 검찰에. 지금 당장 그 휴대폰 압수한다 해가지고 얻을 증거는 사실 적어 보이거든요. 작년 11월에도 깡통이었잖아요. 그때도 깡통이었는데 아, 지금 근데 그 이후에 좀 긴장을 풀고 이젠 좀 아유, 혹시나 우병우를 그래서 어떻게 그거. 봅니까? 우병우 저기 김태현 변호사 선배입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저는 그럴 일 없을 것 같고. 칭찬이죠? 다만 이제 들어오네요.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최윤수하고 이제 추명호의 어떤 진술 부분이에요. 그거를 갖고 지금 불렀을 생각이 들고 불법 사찰이라든지 국정원법 위반인데 글쎄요. 똑같이 저번하고 똑같다 그러면 영장 발부는 좀 어려워요. 사정 변경이 좀 있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 이번에 수사 시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 약간 빨리 끝나면 오히려 이거는 이긴 싸움이고요. 늦게 끝나면 우병우한테 유리한 싸움이 될 겁니다. 저는 이런-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근데 법원도 이제는 그 기각 어렵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건 뭐 알 수가 없죠. 그건 그거는 뭐 좀 별개로 영장은 가야죠. 별개로 가는 문제인데 왜냐면 우병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본인의 그 죄의 크기보다 혐의를 받고 혐의의 크기보다 사실 약간 괘씸죄나 이런 부분들이 그 좀 국민 있어요. 감정을 그렇죠. 아주 그냥 제대로 그럼요. 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이 처음에 나올 때부터 레이저 안 쓰고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였다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었어요. 큰 차이는 없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거고. 그런데 아까 이제 전화기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하나 변수는 있어요. 저도 알 수는 없는데 언론 보도로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기 누구죠? 저 검찰에 있는 주요 간부 하나가 뭐 김모 차장이라고만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우병우 전 수석 및 그 변호인들과 수시로 통화를 했었다. 그게 이제 혹시 검찰 수사 뭐 해나가는 건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법무부가 감찰 들어가겠다. 뭐 그렇죠. 했고요. 그러니까 지난 11월에 앞서서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아까 이제 봉도서 얘기하신 그런 부분들 긴장을 풀어놓고 전화하지 않았을까? 그 부분에 아마 그 검찰 만약에 간부랑 전화 통화한 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조금 상황은 바뀔 수 상황 있죠. 바뀌죠. 그리고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그런 법원에다 얘기를 볼 수 메시지를 있는 거죠. 확실하게 줄 수 있죠. 예, 그러기 때문에 그건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검찰에서 뭐 압수수색한 거 아닌가 싶고 예. 물론 그거 보도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약간 뭐 검찰에서 좀 쇼잉의 측면도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보여주기식. 아마 네. 검찰은 휴대전화에서 보면 그 검찰 현직 그 간부와 예. 우병우 전 수석이랑 통화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병우석이요. TV를 보면서 네. 특이한 게 차량 압수수색하는 거 못 봤거든요. 처음 봤어요. 저도. 그렇죠. 차량? 뭐 이동 왜 경로나 했어요, 이런 이거는? 이동 경로나 이런 거 확인하려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쇼 같아요. 네. 저는 그 이상합니다. 그거밖에 없을 것 이런 같은데. 걸 거예요. 내비게이션 네. 이런 거 추적해갖고. 근데 이제 저는 뭐 김태현 변호사도 뭐 그래도 뭐 이런 건질거리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셨는데 우병우석 표정이요 그 당시에 별로 놀라질 않더라고요. 자신만만하더라고요. 무슨 혐의로 영장을 발부하셨죠? 뭐 이렇게. 평상시서부터 다 디펜스가 네, 되네. 그러니까 그게
아유 이제 뭐 이걸 하든 말든 뭐 그래 해봐라. 약간 이런 표정이었어요 느낌이. 그러니까 나는 구속되면은 사정이 많이 바뀌겠죠, 근데. 그럼 많이 바뀌죠. 근데 이제 뭐 여기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음대로 가져가세요. 약간 이런 표정. 뭐 내성이죠. 내성이 됐어요. 진짜 작년 10월부터 한 1년간 검찰이 쫓은 사람이 과연 1년 한 명만 쫓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 와중에 포털에 4번 섰죠. 영장 2번 기각됐죠. 본인 입장에서는 진짜 나는 어떤 식으로도 막을 수 있다라고 지금은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게 무너지는 순간 저 정도의 사람이 오히려 더 잘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한번 무너지면요. 봉선님 잘 알겠지만 무너져보지 않았잖아요. 계속 조사받으면 맞습니다. 아유 그냥 차라리 징역 가고 말지 이런 툭 놓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예. 거예요. 예, 지금도. 근데 저는 우병호 전 수석은 그 놀 사람은 아니라고 봐요. 눈빛이나 말투나 이런 거 그때 봤을 때 그렇게 놓고 할 사람은 아니고 아까 뭐 이거 숙명에다 헤쳐나가겠다는 얘기를 봐도 해봐. 아 이게 예. 흑수저 출신이어서 예. 멘틀이 좋아요. 네, 멘탈이 강해요. 멘탈이 그래서 좋아요. 아마 끝까지 투쟁을 할 것 같고 법정 투쟁을. 근데 저는 그 차량 압수수색은 이건 좀 상상력인데 아마 검찰에서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우병호 전 수석이 우리가 알고 있는 휴대폰을 하나를 더 쓴다면 차 안에 그거 어떻게 두겠어요? 아니 그러면 안 보이는 데서 압수수색을 하지 그 보이는 데서 그 그게 보이는 그런 이상하잖아요. 부분들은 약간 이제 언론의 대프레스용이라는 건 제가 그건 당연히 있는 건데 그게 나는 이해가 어쨌든 안 돼. 실질적인 효과는 거둬야지 뭐 그거 하려고 뭐 프레스용으로만 그렇죠. 하긴 하겠어요. 아니, 뭔가 그렇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차량에서 대포폰 같은 게 그렇죠. 차량에 나올 하나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우병호 전수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전화 차에서 이동하면서 살 때 차에 있는 전화 꺼내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가능성. 만약에 저도 비밀스럽게 전화를 하는 대포폰을 가지고 다니면 저도 차에다 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니 가능성인 그 거죠. 대부분의 그 약간 부정한 행위를 하는 남편들이 차 안에 핸드폰을 뒀다가 걸렸고 부부싸움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경험이세요? 경험이요? 왜 부정한 행위를 해요? 왜 부정한 행위를 그렇게 해요? 말씀하시길래 블랙박스 뭐 블랙박스 아니, 뭐, 이런 걸로 많이 걸리고. 아 이렇게 경험에 물어보는 게 그 임 누구죠? 아 최동호 혼외자. 네. 그거 보도할 때 눈빛과 비슷하네. 아 그렇습니까? 우병우 선배, 우병우 선배. 네, 오늘은 우병우 선배로 가네요. 우병우 같은 학교예요? 그렇죠. 그냥 갔잖아요. 거기다 아, 이석수, 법대도? 우병우 뭐 다. 네, 예. 법대고. 법대고. 예. 직속 후배. 직속 후배죠. 아. 윤석열 검사장. 좋은 사람 말고 나쁜 사람 이러잖 김기춘 실장. 진경준. 그렇죠. 맞아요. 다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이번에 영장 발부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네. 강력한데요 오늘. 예. 아니 그렇잖아요. 아 네. 자기 방어선을 치기 위해서 네. 근데 뭐랄까 하여튼 직전 상관인데. 오늘 네. 국정은 분명히 실드 쳤어요. 아까 억울한 점이 있겠다. 아니 뭐 원세훈 국정원장이 가가지고 조직을 예. 그렇게 망가뜨려 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 그렇다고 망가뜨릴 해서 때 자기들 저항해야지. 그렇죠. 국정원 직원들이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쨌거나 화가 잘못된 날 지시를 법을 하면 한데. 공무원들은 저항의 의무가 있어요. 아 그럼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 국정원장을 팔아넘길 정도로 그렇죠. 네. 여기서 이 법률 사람들의 용어들이 정체를 알 수 있는. 법률 용어 딱 나오는 거예요. 그 잘못된 지시는 반드시 저항해야 돼요. 네. 그 블랙리스트 작성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국정원 직원들이 우린 모르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법률 용어가 나오잖아요. 무지는 면책 사유가 아니다. 뭐 국정원 직원뿐만 아니라 이제 군도 그럼요. 군에서도 이제 네. 사이버 사령부도 저항을 하지 못했었죠. 네. 예를 들어갖고 정상 기자한테 저 지나가는 사람한테 가서 저 사람 때리세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럼 네. 그걸 내가 왜 때립니까? 저항하잖아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본성에 충실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사회적 상식. 아유. 어쨌건 그때 원세훈 원장 있을 때는 열심히 복무를 하다가 하는 척하다가 네. 그다음에 원세훈 원장이 나가니까 네. 그냥 이현희님. 그대로 갔다가 국정은 엄청나네요. 원장까지 팔아먹는 것이 가능하다니. 아 정말 그래서 프로젝트 이름이 속죄양. 속죄양 카드. 네. 속죄양 카드입니다. 아유. 어쨌건 그렇다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도 걱정거리를 만든다 그래서 걱정원이라 그랬잖아요. 걱정원. 아, 다음 그러게요. 뉴스. 네. 그 새 대법관으로 안철상 대전지방법원장과 민유숙 예.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 제청됐습니다. 아하 아주 독특해요. 네, 독특하죠. 안철상 그 건대법대가 나왔죠. 네, 건대법대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여성. 예. 그러니까 보통 대법원 대법관들은 예. 네, 좀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서울대 나온 50대 남성. 예. 네,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그 특징을 좀 깨고 네, 그렇죠. 다양성을 확보를 하면서 이 두 분이 굉장히 좀 오래 재판을 했던 좀 베테랑들이라. 예. 네. 민주숙 씨는 누군지 알죠? 지금 국민의당 문병우 의원. 예, 입만 열면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던 문병호 의원의 부인이거든요. 네네. 제가 문병호 의원하고 또 절친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네. 부인이에요. 그 이거 야당에서 뭐라고 얘기할까? 이것도 그 편파
편파 인사라고 그럴까? 코드 인사. 코드 뭐, 인사라고 그럴까? 네.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 인사했다고? 그러게요. 예. 네, 어쨌건 알겠습니다. 두 분입니다. 예, 이 두 분이 법원 개혁의 한 카드가 되겠네요. 네, 예, 일단 인사하세요 먼저. 네 감사했습니다. 예, 자 촛불 정권 교체 원년 2017년을 보내면서 러브 FM 패밀리 콘서트 와일드 쇼를 준비했습니다. 와일드 쇼, 왜 와일드 쇼인지 모르고 거칠은 세상을 나가자. 자, 12월 15일이죠. 금요일 오후 2시 목동 SBS 1층 락 스튜디오에서 하고요. 진행은 제가 합니다. 출연은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 강력한 구국의 강철 이빨들 주진우 기자, 김영민 PD, 안민석 의원이 함께합니다. 자, 방청 신청 문자로요.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자, 앞에 프렌즈라고 써주시고 신청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당첨된 분들에게는 개별 연락드리겠습니다. 샵 1035. 자, 광고 듣고 저는 2부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거기. 정봉주의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아우, 프로그램 이름이 뭔지 까먹었어. 삼변시대죠. 삼변시대. 자, 2부 3변시대. 자, 함께 하실 분. 고구려를 대표하는 백송문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백성호 변호사입니다. 자, 신라를 대표하는 김태현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한번 또 빠져보세요. 또 한번 빠지고 나면 뭐 그냥 방송에서 그냥 뭐 없는 예. 사람은 그냥 아주 그냥. 인지도가 팍팍 올라가죠. 아 그렇죠. 예, 이름이 두 자꾸 번 빠지면 이제 아주 영원히 빠지는 거예요. 그러네. 자, 신라와 백제. 예, 절대 빠지지 않는 박지훈입니다. 예. 생명이 다할 때까지 예. 삼변시대 계속하겠습니다. 이게 숙명이라고 받아들이는 전 거예요, 그냥? 숙명입니다. 이게 숙명이라면 받아들고 또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병우 네. 닮았네요. 똑같이 했습니다. 예. 자, 조금 전 검찰에 출석한 우병우 전 수석,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법정에 나와서 폭탄 발언을 쏟아냈고요.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거의 뭐 검찰에서 했던 얘기를 거의 동일하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예. 이제 언론 보도된 거는 지금 나와서 한 얘기가 보도가 된 건데 이제 사실 우병우석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이제 아들 꽃보직 논란이 하나 있었죠. 운전병. 그렇죠. 예, 코너링이 좋아서. 네, 코너링 그 요철 잘 넘고 코너링이 좋아서 뽑았다 그래서 온 국민을 한번 웃겨줬던. 예. 근데 이제 그 사건과 관련해서 본인이 이거 명백하게 특혜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왜 뽑은 거냐 이제 그 경찰 담당 이제 그 알아보니까 건강한 사람 뽑았다 이렇게 대답이 왔대요 처음에. 예. 아니 근데 우병우 수석 아들은 병원 치료도 많이 하고 입원 기록도 많은데 뭐가 건강하냐. 그러니까 이제 당황을 했나 봐요. 그러다가 결국 외압을 받았다는 취지로 답을 들었는데 예. 그대로 이제 뭐 진술을 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 그 사건은 유야무야 넘어가 버렸다. 근데 본인이 생각이 그건 명백히 특혜였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작년에 이제 특별감찰관실에서 이제 우병우석의 가족회사 정관과 관련해서 예. 이제 감찰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민정수석실에서 연락이 왔대요. 왜 하느냐 도대체 이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감찰을 진행하니까 드디어 이제 우병우석이 직접 전화를 한 거예요. 형 왜 그래? 정봉주의 정치 쇼. 안녕하세요. 시대의 양심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입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ICBM급으로 추정되고 역대 최고 사거리다로 보인다. 자, NSC 전체회의 소집했고요. 발리공항 폐쇄 화산 폭발 때문에 그렇죠. 장기화될 것 같다. 심재철 국회 부의장 문재인 대통령 내란죄로 고발해야 한다. 여당은 민주당은 탄핵 불복하겠다는 것이냐. 자, 이 중에 봉도사가 뽑은 실시간 검색어는 심재철 국회 부의장입니다. 17대 때 내 눈을 지팡이로 찌르더니 이제는 또 이상한 짓을 하셨네요. 허허. 자, 첫 곡 마이클 잭슨의 Bad, 심재철 Bad 듣고 가겠습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1부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미디어 오늘이에요? 네. 그럼 어제는 뭐 있어? 미디어 어제? 계속 오늘이죠. 네. 내일 미디어 내일 이런 거 없어요? 네, 일단 뭐 저희는 오늘만 보고 가기 때문에. 오늘만 보고. 네. 오늘도 인생이다. 그렇죠. 미디어 오늘이 박근혜 정부 당시에 네, 블랙리스트 매체로 오른 몇 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특강 가면 늘 그래요.
행복을 유보하지 마라. 네. 우리나라는 특히 청소년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조금 고통을 참아라 그러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순간도 인생 아니에요. 아, 그럼요. 지금 이 순간 즐겨야죠. 네. 행복해야죠. 내일이 어떻게 될 줄 알고. 네. 그러니까 미디어 오늘. 네. 오늘 그렇죠. 내일 어떻게 돼? 미디어 내일은 없다. 뭐 그렇습니다. 아, 네. 희망이 없는 데는 내일이 없으니까. 자, 손윤정님, 정상근 기자님 오늘 의상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색상이 잘 어울리시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바지는 반바지를 입으셨는데. 반바지요? 네, 겨울엔 역시 반바지죠. 예, 네. 첫 번째 뉴스. 네, 북한이 오늘 새벽 동해상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예. 네, 그 지난 9월 15일이죠. 그 중거리 탄도탄을 발사한 이후에 그 76일 만에 그 미사일 도발에 나선 건데요. 지난번에는 IRBM급이었었다 그러죠? 네, IRBM. 예, 예. 네. 그리고 합동참모부에 따르면 북한은 새벽 3시 15분에 네, 사인리라는 곳에서 동해상의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내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예. 한 1,000km 정도 비행을 했고요. 예. 네, 이 사정거리도 1,000km. 네네, 사정거리도 사정거리인데 이 최대 고도가 4,500km에 이른다고 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중에 가장 높은 고도라고 하죠. 이로 미루어 볼 때 이번에 쏜 미사일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그 시간이 새벽 3시 15분이라는 게 좀 애매하잖아요. 미국 시간 맞췄네요. 네, 그렇죠. 워싱턴 DC 시각으로는 오후 1시 15분. 이야. 네, 그 한참 일을 할 때인 거죠. 섬뜩하네. 네, 그래서 아마 이것이 대미과시용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사실 이제 그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그 이미 어제 보도가 나올 정도로 한국하고 미국은 이미 징후를 포착을 하고 있었다고 예. 해요. 네, 포착을 하고 있었고 이미 뭐 연료까지 다 주입을 했다 뭐 예. 이런 얘기까지 보도로 나올 정도로 네, 알고 있었는데 3만 곱해도 13,500. 네. 3.5를 곱하게 되면 15,000이 16,000이 되면 워싱턴까지 도달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 이렇게 사정거리 되면?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아, 예. 그 굉장히 장거리로 갈 수 있는. 그렇죠. 네. 고가 보통 3 내지 4를 곱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3만 곱해도 13,500이면 이미 서부권은 다 들어왔고 그렇죠. 이게 15,000 어디까지 내지 갈지 16,000 모르겠는데. 정도 하게 되면 워싱턴까지 간다는 거거든요. 정상각도 발사하게 되면. 아, 네네. 어우, 섬뜩하네요. 네, 굉장히 뭐 이게 뭐 대기로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예. 다시 그 재진입을 하는 게 어려운 기술이라고 하는데 예, 재진입 기술. 예, 이게 성공한 건지 아닌지는 아직 뭐 판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재진입 기술이 그때는 실패했다라고 실패로 추정한다 그랬죠. 네, 실패로 추정했다라고 네. 이제 규정을 내렸던 것 같은데. 마지막 탄착점에서 세 개로 나눠지는 것 때문에 네네. 그땐 실패한 것으로 이렇게 봤었죠. 네,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뭐 성공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건지 지금 뭐 한미가 지금 분석 중이라고 하니까요. 그렇죠. 네, 곧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인공위성 사진이 나와야지 이제 판단이 가능한. 네네. 일본 열도를 그 건너뛰진 않았네요. 네, 건너뛰진 않고 그래서 일본 열도도 건너뛰지 않으면서 그 시간도 딱 미국 시간에 맞춘 걸로 봐서 어느 정도 그냥 우리 또 이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그런 위협 정도 그 정도만 준 걸로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4,500km면 지난번에가 3,800km까지인가 올라갔었거든요. 네, 한 그때보다 700km 더 높이 가- 올라간 예. 거죠. 섬뜩해요. 예. 네, 어쨌든 뭐 많이들 불안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그 2분 만에 보고를 받았다고 하고요. 이에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 회의를 긴급 소집해서 6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예. 이 자리에서 이제 문 대통령은 그 북한의 행위를 규탄하며 네, 제재 압박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다음에 그 우리 정부가 이미 파악을 했고 대비 태세도 준비해 두었다라고 얘기를 예. 하면서요. 그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마시라 이렇게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네, 근데 뭐 이 둘이 친하거든요. 옛날에 연성 기수도 하나 차고 학교도 갔고 그다음에 옛날에 저희 어디죠? 경주지청에서 지청. 또 같이 90년도인가 같이 근무도 했고. 예. 92년도요. 네, 그래서 근데 왜 그래? 이석수는 공안 쪽이고 그렇죠. 우병우는 뭐 길은 특수 달랐죠. 아니에요? 어릴 때는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 제가 보니까 우병우석은 자기 쪽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넣었는데 오. 갑자기 자기를 치려고 그러니까 이게 오. 뭐야? 그러고 전화를 한 거예요. 어. 그래서 이거 뭐 좀 지나면 우리가 다 이게 잘 마무리해서 별로 문제도 안 될 건데 이걸 왜 구태여 감찰을 하느냐라고 전화를 넣었다. 그래서 이거는 불편해하고 약간 외압이라고 느꼈다 이런 진술을 어제 쏟아냈죠. 그래서 근데요. 오늘 포토라인에서 한 얘기 좀 소개해 주세요. 이게 제가 금방 말씀했는데요.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또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게 좀 글쎄요. 그 이게 얘기도 있네요. 지난 1년 사이에 포토라인에 4번째 섰다. 네 번째 섰는데 그 생략이 있어요. 다 빠져나갔다. 영장 다 기각시켰다. 뭐 이런 게 생략이 돼 있는 것 같고 숙명이란 받아들이겠다 하고 헤쳐나가겠다라고 하는데 글쎄 저는 이 말보다는 그냥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오히려 그냥 정답 있잖아요. 진짜 미안하다는 얘기 하나도 안 했네. 정답. 성실히 조사 받겠습니다. 예. 오히려 그거 하는 게 낫지. 이걸 헤쳐나가겠다. 또 한번 해보겠다. 그 말 자체가 사실 보는 국민들 하여금 예전에 작년 10월 달에 그 레이저 눈빛이라든지 그 팔짱 낀 모습이 또 상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약간 이런 생각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우병우 전 수석은 뭐 눈빛 뭐 레이저 예. 눈빛 쏘긴 했지만 어쨌든 원론적인 대답들을 했어요. 예. 그냥 조사 받고 오겠습니다. 이런 식의 아무 논평을 할 수 없는 그 원론적인. 근데 지금 저 얘기 제 숙명이라고 받아들이고 헤쳐나가고 제 목적이라고 생각했다는 거는 약간 본인 입장에서 약간의 자신감도 있고 약간의 짜증도 좀 붙어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 처음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래야 너희 약간 아주 나쁘게 생각하면 아하. 너희들 할 때 하고 싶으면 해봐. 예. 나는 끝까지 갈 거야. 이거는 정치 탄압이야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런 생각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한테 상황은 안 좋게 돌아가긴 하지만 예를 들면 지난주에 전병헌 전속 영장 기각되고 예. 김관진 그다음 임관빈. 예. 네. 그 두 분 다 두 사람 다 구속적분이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적폐청산 이 수사에 대해서 검찰의 영장 청구에서 법으로 좀 제동을 거는 거다라는 관측은 있었어요. 실제가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아마 이제 우병우 전 수석 입장에서 보면 법원의 기류가 조금 바뀌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이번에는 나도 또 빠져나갈 수 있을 거야. 기류가 좀 바뀌니 이제는 내 얘기를 해도 되겠다라고 하고 저렇게 좀 강한 톤의 얘기를 작심하고. 한 것 아닌가라는 이제 관측은 가능한 거고. 예. 그리고 앞서 이제 백성문 변호사 얘기한 거에서 한 번 더 붙이면 이 우병우 전 수석과 이석수 감찰관 있잖아요. 예. 아, 형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거기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예. 전 그것까지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 예를 들면 박주현 변호사가 저랑 친한데 제가 박주현 변호사 감찰했다고 합시다. 전화해서 형님 뭐 합니까? 형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까지 하면 왜 합니까? 예, 이거는까지 저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근데 이것까지는 저는 한국사에서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예? 전화 정도는. 근데 문제는 그러고 이석수 감찰 계속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 이후에 거기서 전화로 형님 하고 항의하는 게 끝난 게 아니라 국정을 동원해서 사찰을 했다는 의혹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전화한 죄가 아니라 그건 가십거리고 국정을 동원해서 사찰한 그 부분인 건데 예. 지금 추명호 전국장 그다음에 누구죠? 최윤수 이 차장까지 지금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우병호 전 수석을 소환을 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병호 전 수석이 지시를 내린 혐의를 증거를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나라는 그렇죠. 이제 관측은 가능한 건데 예. 실제로는 두고 봐야죠. 추명호가 그런데 큰것 같아요. 예. 세 분이 이렇게 똑같은 평가를 내렸는데 네. 김태현 변호사 평가가 제일 가슴에 오고 찰져요. 같은 진영이니까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쪽을. 이유는 그거군요. 예. 약간 눈물도 보이면서 약간 아니 근데 약간 우병우 할 울컥하면서 때는 이렇게. 우병우 할 때는 예. 약간 또 레이저 사이 약간 나도 머리 좀 한 머리 하는데 경쟁심도 좀 있고. 대학교 동문입니다. 이 기회 하나 보내버리자. 우리 진영에서. 대학교 동문이에요. 예. 동문이에요? 동문 선배들이요 다. 오. 그리고 잘 지금 이해하죠. 그러니까. 이게 보내버리면 우병우의 공천자 갈 자리 내가 가지 않을까? 똑똑해서 찰지구나가 아니라 진영이 비슷하다. 칭찬하면 일단 긴장해야 돼. 칭찬하면 긴장해야 돼. 그리고 이번에 지금 우병우석이 오늘 뭐 저렇게 비장한 각오를 내비치면서 들어갔지만 일단 오늘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건 최윤수 2차장이 검찰에서 좀 많은 걸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최윤수 2차장이 뭐라 그랬냐면 이제 계속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추명호 국장이 이제 국정원장 거치지 않고 우병우석에 직보하고 그 이제 뭐 사실 국정을 통해서 이제 사찰한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최윤수 2차장이 나 직보하는 거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추명호 국장이 우병우석에게 직보하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얘기 했어요. 알고 있었는데 그냥 알기만 했지 관여는 안 했습니다. 본인은. 나는 무죄다. 그러니까 쟤는 유죄다. 저 둘이 하는 건 내가 알고 있었는데 뭐 제가 거기에 대고 별다른 토를 단지는 않았습니다. 약간 이런 취지로. 하지 말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렇죠. 그냥 그래서 민족성인데. 그런가 보다라고만 하고 있었다 정도까지. 그러니까 근데 지금 검찰은 사실 최윤수 2차장도 영장을 칠까 말까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살 길을 찾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본인이 살 길을 찾으면서 했던 진술들이 우병우석한테는 굉장히 또 불리한 진술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도 오늘 우리가 일부에서 얘기했지만 국정원의 속성이라고 하는 게 속죄한 카드를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그렇죠. 카드.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데 뭐 이전 정부와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불안감을 느끼지 마라. 우린 대비가 돼 그렇죠. 있다. 뭐 안보 장사할 생각 없다. 네, 그런 셈이죠. 네. 안보 마케팅 할 생각도 없다. 네, 이전 정부에서는 이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를 했을 경우에 네, 언론에서도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으로 네, 대서특필이 됐었고. 일단 NSC 회의 소집을 안 했잖아요. 아, 그렇죠. 뭐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그렇죠. 경우도 많았으니까요. 안보실장 자전거 타고 다니고 네. 김장수 안보실장 자전거 타고 대통령 찾으러 다니고 대통령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버리고. 네, 그리고 뭐 보고 시간도 뭐 나중에 다 이렇게 세월호도 조작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이제 알 수 없는 일이었는데 예. 어쨌건 지금 북한의 미사일 소식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네, 국가정보원이 지난 2013년 네, 국정원 댓글 수사를 막기 위해서 그 직전 국정원장인 원세훈 전 원장의 개인 비리 정보를 네, 검찰에 팔아넘기려 했다. 네, 이런 무슨 보도가 얘기예요? 나왔습니다. 이 한겨레 보도인데요. 오늘 예. 일면 토끼사로 나온 건데. 그래 한겨레 서영지 기자가 썼나 또? 네, 서영지 기자입니다. 맨날 특종이야. 그러게 검찰 발로는 굉장히 네, 예. 빠르고 네, 특종을 많이 하죠. 서영지 기자가 저하고 절친이거든요. 전국구에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예. 네. 전국구를 왜 얘기해 이 아저씨가. 타 방송사가 아니어서 얘기했는데 안 되는 건가요? 예. 네, 예. 다시 좀 말씀드리면 예. 이 국정원은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2013년 4월에 그 댓글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카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그 카드 이름이 속죄양 카드입니다. 속죄양. 네. 속죄양 카드죠. 어린 양도 아니고 좀 나이 들은 양인데 그럼. 그렇죠. 이게 뭐랄까 하여튼 일종의 제물로 이제 바치겠다 막 그런 의미가 되죠. 네. 누구를 바쳤어요? 그게 이제 원세훈 전 원장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게 검찰이 수사를 돌입을 했는데 예. 검찰이 그냥 칼을 뽑았는데 아무것도 안 자르고 물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에도 쓸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검찰도 체면이 있으니까 예. 원세훈 원장은 구속되게 해주고, 네, 그리고 그 국정원 기자 네? 행복하세요? 너무 행복해야죠. 굉장히 재밌는 뉴스더라고요.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재밌는 뉴스 그 봤는데. 원세훈 비리를 넘기고. 네, 넘기고 그래서 이제 원세훈 전 원장은 구속이 되게 하고 대신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댓글 수사는 유야무야시키자. 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플랜이었는데 그 한겨레가 확인한 것은 이런 내용이 담긴 국정원 내부 보고서였다고 합니다. 예. 이 보고서를 보면 그 원세훈 전 원장 개인 비리 사건과 병합해 수사하도록 협조하는 것을 전제로 빅딜을 모색해야 한다. 네, 그러니까 거래를 하자는 거죠 검찰하고. 자기들이 댓글 개입한 거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네요. 예, 그렇죠. 네, 이거 누가 봐도 잘못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조직적 개입으로 비화가 되고 그 직원들이 연루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이게 국정원 내부에서 네, 이게 계획을 짰답니다. 예.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작성된 다른 보고서에는 그 원세훈 전 원장 개인 비리를 먼저 터뜨렸을 때, 그때는 파장은 커질 수 있지만 이 속죄한 카드가 없어진다. 라는 분석을 했어요. 네. 이 사람들 되게 진지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 마련을 해두고 네, 그 중에서 이제 딱 거래를 하자는 거였는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 정권을 치자. 그렇죠. 전 정권도 전 정권인데 자신의 전 상관을 그냥 예. 개인 비리로 팔아넘기자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원세훈 원장이 그 안에서 무슨 평가를 받고 있었는지 알만하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국정원 직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법도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게 원세훈 전 원장이 취임해서 뭐 이전에 뭐 북한 정보 관련 업무들을 거의 사실상 정지를 시켜버리고 그렇죠. 뭐 댓글이나 달게 하고 만들었던 거잖아요. 이 국정원 자체를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좀 이렇게 의리 있어 보이진 않는데. 예. 네, 어쨌건 이 속죄한 카드는 다들 아시다시피 실패했습니다. 네, 예. 당시 검찰총장이 이제 최동욱 총장이었고 수사팀장이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이다 보니까 이게 먹혔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 지난 26일 그 구속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하고 그 국정원 파견 검사였던 장호중 전 검사장의 공소장을 보면 국정원이 이런 빅딜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쨌건 접촉을 시도를 했던 것 같은데 네, 망했죠. 네, 원세훈 전 원장은 망했죠. 네, 아시다시피 국정원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었죠. 기소가 됐고. 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었고요. 예. 기소가 있었고요. 그리고 속죄한 카드도 결국 공개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2013년 7월에 원세훈 전 원장은 그 친분이 있던 건설업자로부터 예. 네, 공사 수주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5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예. 구속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전에는 검찰이 이 국정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을 하려다가 예.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중간에 개입을 해서 결국엔 이제 불구속으로 지내갔었거든요. 그렇죠. 기소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결국 선거법 위반을 네, 기소를 선거법 했잖아요. 위반으로 기사를 하는 대신 불구속으로 그러니까 이게 구속사태에서 한 1단계 걸로. 작전이었네요. 이 그 속죄한 카드로 1단계 그 디펜스를 딱 쉴드를 치고 이게 안 먹히니까 최동호 혼외자의 두 번째 카드가 나온 거네. 그렇죠. 이제 그때가 아마 2013년 10월쯤 9월쯤 이제 그때쯤이었던 걸로 그렇죠. 기억하는데 1단계 전략이 안 되고 네. 2단계. 옛날에 히틀러가요. 네네. 자기 방어선을 치는데 지금 독일이 어떨지 모르는데 1차 방어전은 세파드예요. 네. 세파트. 그다음에 2차 방어전이 도베르만. 3차 방어전이 뭔지 아세요? 모르죠. 로또와일러. 개예요 다. 아. 세계의 특징이 다 개예요. 네. 이 개만도 못한 짓을 한 거야 이 사람들이.